메가스터디에서 입시 컨설팅 담당하고 계시는 김광석 소장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먼저 이거 쓰면 될까요? 아니, 핀 마이크. 이것도 쓰라고 하죠? 같이 쓰시면. 네. 소개받은 메가스터디 러셀 입시전략연구소 김광석입니다. 제가 고민이 많으시죠? 고민 별로 없으신가요? 현재 고2 학생들 잠깐만 손 좀 들어보실래요? 네. 고1. 네, 고1이 좀 더 많으시네요. 제일 고민이 많은 학생이 지금 고2인 것 같아요. 고1은 일단 고민이 아직 없어요. 아직 성적이 안 나왔죠. 그죠? 아직 중간고사 성적만 나왔기 때문에 고1은 아직 고민이 없습니다. 고1이 고민이 있는 건 보통 특목고 다니다가 아니면 자사고 다니다가 1학기 성적이 나오고 엄마 나 전학을 가야 되는 것 같아. 막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 아니거나 갑자기 우리 애가 와서 자퇴를 해야 되거나 엄마 나 자퇴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갑자기 그런 거 아니라면 크게 지금은 아직까지는 고민이 없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고2가 고민이 좀 많은 건 입시가 또 많이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5월 1일 날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내년도 입시 계획안이 대학별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1은 내년 5월 1일이 되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고1 학생들은 내년 1월 5일이 되면 대학별로 어떻게 선발할지에 대해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2 학생들은 이제 나왔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대입제도가 개편이 되고 이것저것 바뀌긴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대학에서 어떻게 뽑느냐가 이 대입제도의 향방을 가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2025년이 되면 이제 뭐 고교 학점제니 뭐니 한다고 해서 나올 텐데 그 또한 대학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학생들을 평가해서 선발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게 5월 1일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고2 학생들한테는 어떤 학생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한테는 지금까지 준비한 게 조금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내가 준비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고1 학생들은 현재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고교 학점제라는 게 시행이 되기 한 3년 전인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실험을 하려고 하는 추세인 것 같고요. 왜? 고교 학점제가 되면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이걸 다 고지고대로 A 받은 학생을 선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특목이나 자사고 들어가려고 하면 대부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까지 성적표에 A 다 찍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보통 이 학교들은 면접을 봅니다. 왜? 다 A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 고등학교 고교 학점제 때문에 대학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되게 많고요. 그걸 어떻게 하면 더 검증해 낼지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고 그 고민의 시작이 되는 해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고려대학교는 갑자기 논술 시험을 보겠다고 하고 있어요. 논술 시험 없어진 지 꽤 됐습니다. 2018학년도까지 논술 시험을 봤고요. 2019학년도부터 논술 시험이 지금 2019, 20, 21, 22, 23까지 5년 동안 논술 시험이 없었는데 어마무시하게 지금 논술 시험까지 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많은 인원을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려대 가야 될 학생이면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될 시기고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2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남과 동시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그리고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고2 학생들을 상담할 때 딱 중간고사가 끝나고 기말고사가 딱 끝나면 학생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 내용들이 거의 주가 선생님 저 내신을 더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 수능을 해야 될까요? 학종을 더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방향성이 잡힙니다. 제가 최근에 지방에 있는 모 고등학교 고3 학생을 상담을 했어요. 그 학생이 본인이 어떻게 대학을 갈 때 준비해야 될지 좋을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은 건 학종이었어요. 근데 내신은 2.0 정도의 학생이고 일반고에 평범하게 다니는 친구예요. 내신 성적은 괜찮았어요.
근데 다만 그 친구의 비교과 활동이 경영학과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의 생활 기록부라고 보기엔 너무 허술해 보이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그 친구는 그걸 갖고 학종으로 최대 자기가 신청서에다 적어놓은 게 우주 상향인 건 알고 있는데 성균관 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에 지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라고 나한테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답변해 줬어요. 광탈한다고. 빛의 속도로 아마 떨어질 거라고. 어차피 생기부도 안 보고 그냥 덮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 친구는 멘붕에 잡힌 거죠. 그 친구가 준비해야 될 건 제가 볼 때는 수능 최저를 준비해서 교과로 최소한의 라인을 잡고 위의 대학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비교과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상담을 신청했던 거예요. 비교과 활동을 하는 것보다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게 더 옳다고 얘기를 해줬더니 그 친구도 멘붕에 빠졌죠. 왜? 수능 성적이 올 4등급이 나오고 있었어요. 올 4등급인데 평균 내신이 2등급 나옵니다. 지방인 그런 친구들 많아요. 지방인 그런 친구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게 정말 맞는 방향으로 갖고 있는지, 특히나 이 지역에 그나마 자사고라고 하는 배재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마찬가지겠죠. 3등급, 4등급 되면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 학종으로 가는 거 매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빠른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 정도 되면 자기네 학교에 있는 한 가지의 사례를 가지고 이 정도 내신에 그 친구가 갔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보통 그걸 믿고 계속 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공부는 안 해요. 본인이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크게 학생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고3이 딱 되면 모든 학생들이 공부 시작합니다. 근데 성적이 나올까요? 다 준비하는데. 올해 고3 학생들 중에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자소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소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여름방학 동안에 작년 학생들은 자소서 쓰느냐고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그 전년도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수시 상담을 되게 빨리 해요. 생활기록부 다 완료되지 않았는데 생활기록부 가지고 2학년 때까지의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상담을 다 끝냅니다. 그리고 학과 선택해요. 그리고 자소서를 써요. 자소서를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 씁니다. 그리고 수능 준비 못하죠. 근데 올해 학생들은 자소서를 안 쓰죠. 그러면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할까요? 어떻게 논리적으로는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이제 기말고사 다 끝나고 1학기 생기부 끝나고.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올해 그러면 학생들의 수능 향상은 더 높아질까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높아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안 그런 친구들이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 이거 준비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요즘 친구들은. 한두 과목 더 준비하라고 해도 힘들어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심플하게 갈 수도 있는 상황까지 될 수 있으니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고2 학생들은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결단과 준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내년 수능까지 일정이 지금 한 550일 정도 남아 있어요. 내후년에는 거기다 360일 더하면 되겠죠. 거의 비슷한 일정이니까. 수시는 그거보다 더 빠르겠죠. 한 480여일 정도 남았어요. 3학년 1학기 끝나면 끝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고2 학생들은 지금부터 한 1년 정도 시간이 끝나면 수시 원서 쓰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2번의 학기에 시험이 남았습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학생은 없죠. 지금 제가 보니까 다 어머니 학생들은 다 지금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겠죠. 토요일이니까. 그죠?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흐름이라는 게 여러 가지 갈래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 2001호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이 된 건 2021학년도부터, 그러니까 2020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 써 있는 거는 대부분 다 학년도의 개념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학년도라는 건 학생이 대학을 가는 연도예요. 그래서 지금의 학생들은 2024년이 되면 고3이 돼요. 그리고 2025년에 대학을 가기 때문에 지금 고2 학생들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안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내후년의 학생들은 2026학년도가 될 거고. 그죠? 그래서 2027학년도까지는 기존의 체제로 갈 거고, 2028학년도가 되는 지금 중2 학생들부터는 많은 것들이 또 바뀔 예정입니다. 근데 보통 큰 변화가 있을 때 그 전년도에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진 않는데, 지금은 좀 많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대학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 학생들한테 주문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2022학년도부터 저 방법으로 학생들이 선발되고 있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 그리고 2학년 때 일반 선택,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까지 통해서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조국 사태 통해서 학생부 전형이 간소화되고 있고 대입 전형 공정화 방안이라는 게 공개돼서 2025년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위권 16개 대학은 지금 정시로 40%를 뽑고 있고요. 대학은 그 정시로 40% 뽑고 있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왜? 더군다나 통합형 수능으로 바뀌면서 더 싫어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문과 학생들, 이과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정시에 들어갔던 학생들이 반수다, 뭐 재수다 해서 마저 나왔다면 지금은 인문계열에 들어가 있는 이과생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정시로 저렇게 많이 뽑는 것 자체를 대학은 정말 싫어합니다. 그 대학은 수시로 뽑는 걸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수시에 들어온 학생들이 가장 덜 나가요. 왜? 3년 동안 준비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다른 데 가지 않고 열심히 준비해서 자기네 학교에서 졸업을 하는 경우고 정시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그냥 나가는 거죠. 요즘 더군다나 정시에 너무 많이 뽑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들도 요즘 많이 공부를 해서 약대다, 한의대다. 요즘 뭐 약대 때문에 한의대가 가기가 쉬워졌다. 수의대도 요즘은 애견 천만 시대라는데 정말 뭐 수입이 괜찮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즘은 여기 계신 어머님 또래 분들도 대학을 다시 가셔서 노후를 대비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십니다. 특히나 메디컬 계열로 가시면 저처럼 정년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저는 제가 마음만 먹으면 더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저는 또 오래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별로 없고 보통은 이제 라이센스 개념이라 취득해서 이제 의학 계열에 가시면 대부분 이제 이거 갖고 계속 하실 수 있는 거죠. 보통 직장인들은 60세가 되면 이제 정년 퇴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2025학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 여러 가지가 되고 이 시점을 통해서 지금 학폭이라는 이슈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학폭이라는 이슈 때문에 그런지 연세대학교도 내후년이에요. 내후년 전형 계획안이 아직 나온 건 아닌데 예고를 벌써 했습니다. 정시에서 교과를 반영하겠다. 뭐 이러고 있어요. 작년부터 서울대학교가 정시에서 교과 성적을 반영하고 있는데 교과 성적을 정성평가하고 있어요. 정성평가라고 하는 건 학생부의 내용을 비교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통해서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를 가늠을 하긴 하는데 이게 조금 복잡하다 보면 복잡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신에 의해서 많이 영향력을 미치진 않았지만 특정 학과에서는 영향을 미쳤다는 학과들이 몇 군데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검정고시생들이 작년, 재작년 대비 엄청나게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2022학년도에는 검정고시생이 16명 정도가 합격했는데 작년에 검정고시생 합격한 친구 한 8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생들도 난리가 났죠. 서울대에서 괜히 이걸 반영해서 고려대학교도 내년부터 올해부터 고교 반영하고 내후년부터 이제 연세대학교까지 교과를 반영한다. 이제 정시에서 수능만 잘 보면 가는 세대가 아니고 이렇게 내신 성적을 본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정시에서만 준비하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내가 내신 준비 안 했던 게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있지만 다 돌파구는 있습니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흐름상 진행되고 있다라는 추세에서 이 흐름이 제가 볼 때는 2027학년도인 고교학점제 전 단계까지 갈 것 같아요. 왜? 그때까지는 많은 것들이 변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해보고 안 된다 싶으면 빨리 전환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갑자기 논술 시험 보는 학교들이 늘고 있어요. 원래 저 대입 공정화 방안에서는 논술 시험 보는 학교들을 폐지를 유도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논술 보는 학교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2020학년도까지 뽑았던 뭐 적성 전형이라고 해서 이게 가서 문제은행식으로 이제 사지선다 시험을 보던 전형들이 지금 원래는 다 없어졌다가 다시 또 약수령 논술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학생들이 시험 보는 서술형 시험 이런처럼 뭐 100자 내에서 문제를 풀어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정 관련해서는 그냥 간략하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025학년도인 지금 여기 계신 고2 학생들이 수능시험 보는 날짜까지는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6학년도인 지금 고1 학생들이 시험 보는 날짜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평가원 시험과 수능시험은 보통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은 첫째 주에 목요일 날 시험을 보고요. 수능시험은 보통 둘째 주 정도의 목요일 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일정이 거의 대부분 그냥 픽스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예정이라고 했지만 알려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수능까지는 55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수시 원서를 쓰는 9월
9일까지는 480여일 정도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1년 조금 넘는 시간이 남아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수시에 나는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의 부모님이다 라고 하시면 저 수능 시험으로 디데이를 준비하시면 안 되고, 저 수시 원서 쓰는 라인으로 디데이를 준비하셔서 내신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시험 일정입니다. 혹시라도 고1 학생들은 보통 3, 6, 9, 11 이렇게 고1, 2 학생들이 시험 보고, 고3 학생들은 저렇게 총 7번의 모의고사와 평가원 시험, 수능까지 가게 되는데요. 좀 높아시면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가 3월달, 6월달, 9월달, 11월달에 언제 시험 보는지 날짜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상담을 하는데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내지는 이 모의고사 성적표를 스캔해서 항상 저희한테 보내주시는데 어머님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받은 적이 없대요, 학생한테. 그리고 되게 꼬깃꼬깃하게 막 구겨져 있는 그 성적표가 이렇게 펴서 스캔을 해서 주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근데 아이의 성적은 항상 뭐 나이스라든가 어머님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니까 최소한 확인 정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평가원 모의고사를 제외한 교육청 모의고사는 어느 정도 내가 위치에서 크게 문제 없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면 되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나고 이제 1학기가 끝나고 수능형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은 되게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11월에 시험 보는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가 가장 학생들 인원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보시는 게 좋고, 지금 학력 인구는 어느 정도 계속 감소하는 추세였어요, 그동안에는. 근데 2023년 올해를 기점을 통해서 올해 학생들이 가장 학생 수가 적은 해예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인 2024년부터 2025년인 황금 돼지띠에 태어난 우리 학생들까지 보면 가장 이제 인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지금까지 시험에서 한 5개년 정도 봤을 때 2025년이 되는 해가 가장 수험생이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수험생이 단순하게 많아진다라는 개념이 경쟁자가 많아진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상대평가를 하고 있는 지금 내신 향상에서는 내신 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2025학년도가 출생인원이 13,000명, 지금 고3 학생들이 지금 통계치의 2022년 기준이긴 하지만 지금 9,000명 정도가 더 많고, 작년에 아무래도 재수생 숫자가 좀 줄어 있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아마 고3 학생들이 줄어 있는 거죠. 그 학생들이 재수를 하는 인원이 조금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게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재수생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정시 40%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의학계열에서 정시에 선발하는 인원이 최소한 50%가 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원래 대학을 진학했던 학생들조차도 다시 준비하고, 시대가 아무래도 너무나 급변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메디컬 계열의 돌풍은 어찌 보면 참 씁쓸한 사회의 이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안정된 직장을 찾고 이걸 갖고 평생 내가 끝까지 대대손손 이제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큰 것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공대에 가거나 하는 친구들이 요즘은 공대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고 뭐 약대, 뭐 의대, 뭐 이런 경우들을 많이 선호하고 지방까지도 그렇게 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험생이 많아진다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주변에 있는 강동 지역에 지금 현재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지금 이제 지금 2006년에 태어난 학생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학생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늘어난 숫자만큼의 등급을 받는 학생들의 숫자가 이만큼씩 학교마다 조금씩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고1 학생들은 이 인원보다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많이 내신 성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고3 학생들은 학생 수가 가장 적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내신 성적이 떨어집니다. 왜? 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해의 입시 결과는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2025학년도에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그 내신 성적을 보고 또 원서를 쓸 때는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묘한 차이가 되게 많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최소 아무리 못해도 서울권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거기에 경쟁에서 미달이 되는 경우들은 없어요. 경쟁자가 뭐 완전히 없어서 이런 경우는 없는 거죠. 지방의 대학을 보내고 싶다. 그럼 지금 어디든지 공부 안 시키고 편하게 우리 학생들을 정말 놀고 먹고 하면서도 지방의 대학 보낼 때는 정말 많습니다. 그냥 원서 쓰시면 가세요. 거짓말이 아니고 그냥 원서를 제가 최근에 기사 본 것 중에 제일 깜짝 놀란 게 강원도 고성에 경동대학교라고 글로벌 캠퍼스라는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경동대학교는 캠퍼스가 한 3개 정도 있어요. 어딘 대학인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4년제 대학이고요. 경동대학교라고 하나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에 있는데 한국 사람이 딱 한 명 있대요, 학생이. 그리고 나머지는 다 외국인들. 외국인들이 여러분 어머니들께서 생각하시는 뭐 미국, 프랑스, 독일 이런 게 아니고요. 네팔, 인도네시아 이런 분들이 와서 공부를 우리나라에서 유학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한국 사람이 딱 한 명 있대요. 대학은 급변하게 내년부터 엄청나게 없어지긴 할 거고 통폐합이 될 거고 그 통폐합을 하는 거에 지원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 지방은 마음만 먹으시면 그냥 가서 졸업장 따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정신 수양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기숙사 보내시고 그냥 방치하시면 좀 정신을 좀 차릴 수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반도체 이런 이공계 육성 정책에 의해서 너무 많은 학교에서 대학을 증원시키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계속 어느 정도 감소해서 지금 난리인데 지방은 상위권 대학이나 조금 이름 있는 대학들에서는 이만큼 인원을 예전에는 기존에 있는 풀 안에서 학과 조정을 뭐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공학부에서 10명을 빼고 기계공학부에서 10명을 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산업공학과에서 이렇게 10명을 어느 정도 빼서 30명의 정원을 다른 데서 빼서 이렇게 정원을 만들었다면 이 정원은 그냥 증원이에요. 그러니까 3,000명 정도의 캐파가 되는 학교에 그냥 저 정도 되는 인원을 그냥 증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그냥 늘어납니다. 더구나 저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아마 기업 취업과 연관돼서 그냥 졸업을 하면 그 기업체에 바로 취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가는 시스템으로 아마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제일 뭐 안타까운 건 딱 그런 겁니다. 대학이 어찌 보면 이제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죠. 이게 옛날처럼 가서 공부를 하고 내가 지식을 쌓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취업하기 위한 목적이 돼버리는 것 같아서 참고로 저는 제 아들한테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저는 상관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아들은 아직 어려요. 요즘 사춘기가 좀 와서 제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공부를 저는 그렇게 선호해서 시키진 않는데 본인이 그냥 제가 이런 일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많은 인원을 뽑고 올해부터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정원이 반영이 되지도 않았어요. 5월 30일이 되면 대학별로 수시에서 어떻게 선발하겠다는 인원이 다 공개가 됩니다. 그때 아마 이 인원들이 증설돼서 나올 건데 저렇게 서울대 218명, 뭐 성균관대 96명, 고대 56명, 이화여대 30명, 연세대에서 24명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한 800여 명 정도의 특성화 학과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저 주변에 있는 다른 학교의 학과들까지 점수대가 쭉 떨어질 겁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차피 저거를 어느 정도 결과치를 보고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고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올해 학생들한테는 저것 때문에 변수가 되게 크겠죠. 특히 자연계열 학생들에게는요. 왜? 저 인원만큼. 2022학년도에 약대가 처음 이제 학부 전환을 하면서 1,700명 정도의 정원이 갑자기 이공계열에 둥 하니 들어왔어요. 보통 중앙대 정도 갈 수 있었던 학생의 성적이 학교를 점프해서 연대 고대를 막 갈 수 있을 정도까지 막 올라가. 원래 연대 고대 정도 성적이 되는 애들이 약대를 빠지고 그 학생의 성적이 내려가는 겁니다. 성적이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학생들은 점수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머릿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정원에 따라서 점수가 맞춰지는 거예요. 정원이 위에 많이 늘어나 그럼 좋은 학생들이 그 위로 가겠죠. 근데 그 정원만큼 가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많이 가죠. 왜? 지원을 더 많이 하니까요. 약대의 경쟁률은 2022학년도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장 높았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모든 대학의 거의 30, 40대 1이 그냥 넘었어요. 그만큼 경쟁률이 치열했고 그 중에 몇 명이 붙는데 나머지 학생들은 어차피 지원을 거기 했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이 빠져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늘어난다는 건 자연계 학생들한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그럼 문과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애는 수학을 잘 못하는데 우리 애는 과학하면 싫어하는데 우리 애는 문과인데 그럼 저렇게 이공계만 저렇게 많이 늘어나면 문과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더 갈 데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똑같죠. 2025학년도부터 좋은 건
일단은 계열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곤 해요. 학과를 갈 때 뭐 자격 조건들이 조금씩 없어지는 거죠. 물론 지금은 이과는 미적분이나 기하를 해야 된다, 과학을 꼭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다행히 2025학년도부터는 그 조건이 없어지기는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인문계 학생도 자연계열에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열어는 놨다.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는 거죠. 정말 그런 문과 학생들이 이과로 넘어가서 공부할 수 있을까? 이과 애들은 교차전에서 문과에 집어넣으면 버텨요. 문과는 이과에 들어가는 순간 버틸 수가 없어요. 외계어예요, 외계어. 그러니까 이걸 열어놨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데 당연히 좋은 건 이런 거예요. 그동안 그러면 학생들이, 이과생들이 많이 교차 지원하고 했던 인원들이 여기도 흡수되면 그나마 문과가 좀 더 숨통이 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지금 2025학년도 기준으로 비수도권, 수도권 대학 기준으로 수시와 정시에 지금 선발하는 인원을 비교해 놓은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특정 몇 개 캠퍼스를 제외하고는 한 80개가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은 그 80개를 뺀 한 110개 정도의 학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순위를 보시면 제일 많이 비수도권에서 많이 뽑는 건 정시 전형이 가장 많죠. 지금 그만큼 정시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추세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종합 전형, 그리고 교과, 그리고 논술 전형 순으로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을 그나마 조금 괜찮은 학교들을 기준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비수도권은 교과가 제일 많아요. 왜? 어차피 종합 전형으로 학생들이 준비를 안 해요. 교과로 가면 돼요. 지역에 있는 큰 대학들은 대부분 교과 선발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교과 가장 많이 뽑고, 그 다음에 종합, 그 다음에 수능, 그 다음에 논술. 논술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기준으로만 많이 선발하고요. 지역에 있는 학교는 부산대, 경북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선발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뭐 고대, 세종 정도. 근데 이것도 내가 가고 싶어하는 주요 15개 대학, 서울대부터 최소 건대, 동대, 홍익대, 숙대 정도 라인까지 인원을 비교해보면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건 정시가 가장 많이 선발하고 학종이고, 그 다음에 교과, 그 다음에 논술인데 거의 논술이나 교과나 큰 차이를 보이진 않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건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80여 개 정도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들하고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수도권에 있는 대학 80여 개의 대학 중에 15개를 빼면 몇 개죠? 65개 정도 되나요? 단순하게 65개 대학에서 정시에 39,000명 뽑는데요. 15개 대학에서만 2만 명 뽑습니다. 절반 이상을 15개에서 정시를 다 뽑고 있는 거예요. 그죠? 종합전형 보시면 32,000명인데 17,000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어서 거의 60%가량의 인원을 상위 15개의 학종에서만 선발하고 있고, 논술도 거의 50%, 교과만 거의 20%대로 줄어서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내가 이 정도 대학을 가려고 단순하게 이 표만 보시고 내가 대학을 준비하는데 뭘 준비하는 게 빠를까? 라고 얘기하시면 나는 정시 준비하는 게 제일 많이 문이 열려 있는 거죠. 특히 이 지역은 그럴 학생들이 좀 더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종의 인원을 많이 뽑기 때문에 학종도 같이 준비해야 되겠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수능을 준비하면서 학종을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왜? 두 개가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두 개가 상충되는 부분이 아마 2025학년도를 기점으로 하면 학생들이 학업 부담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느끼는 거는 전형이 조금 대학별로 바뀌어서 갑자기 종합전형에서 막 수능 체제를 적용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조가 계속 간다면 아무래도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계속 따라하지 않을까. 물론 중위권 이하부터는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추세라서 보여드렸던 거고, 보여드린 분의 15개 대학이 교과, 종합, 논술, 정시로 봤을 때 비율로 어느 정도 인원을 선출하는 게 좀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큰 틀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큰 틀이 조금씩 바뀌는 학교라고 하면 고려대는 논술 전형 생기니까 다른 게 이제 줄어들겠죠. 종합 전형의 인원을 좀 줄이면서 논술의 인원을 조금 늘려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상위권 15개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입 공정화 방안으로 인해서 상위권 16개 대학이 정시를 40% 마친다라고 했던 대학들 중에 여기 보시면 이화여자대학교하고 홍익대학교는 해당이 없어요. 그 학교들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시에서 뽑는 인원이 생각보다 이화여자는 30%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홍대도 마찬가지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긴 하지만 이 두 개 대학은 빠져 있다. 그래서 나머지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 40% 육박해서 뽑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크게 틀이 바뀌는 건 고려대를
빼고는 대부분 인원 배율에 있어서만큼은 거의 이 기조가 갈 거고, 이게 지금 2024학년도인 올해 아까 말씀드린 그 첨단 학부에 관련된 내용이 반영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조기 인원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입학 정원 자체가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학과를 쪼개서 뭐가 움직이면 기존에 있는 학과들을 절대인 수는 별로 변동이 없는데 그게 변동이 생길 예정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비율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립대 같은 경우는 워낙 정시 너무 많이 뽑다 보니까 정시를 좀 줄였고 학종의 비율을 좀 늘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학교들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움직여서 이 기조가 지금 현재 고1 학생들까지도 움직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학 계열에 관심이 많은데 오늘 의학 계열에 관련해서까지 제가 심도 있게 얘기 드리기에는 좀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인원표만 좀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가 이제 메디칼 계열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요즘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학과입니다. 거기에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보시면 지금 보시면 수시에서 한 1,800명 정도, 정시에서 1,100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어서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조금 더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꽤 많습니다. 근데 다만 지역에 의대를 만들고 싶은데 지역에 의대 만드는 걸 너무나 의사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역 인재 전형을 늘리고 있는 추세예요. 그 지역에서 학생들을 그 지역에 사는 친구들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남대가 의대를 뽑는다. 그럼 전남, 전북, 광주의 학생들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경북대에서 학생을 선발하는데 지역 인재로 그러면 대구, 경북 지역만 쓸 수 있어요. 부산대는 부산, 울산, 경남 뭐 이런 식입니다. 서울, 경기는 없어요. 서울, 경기는 저기 일반 전형에만 지원하셔야 돼요. 근데 일반 전형의 인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 4, 5를 가면서 많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상충됐고요. 지금은 지역 인재를 거의 40% 뽑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원이 100명이면 40명 이상을 지역 인재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역에서 뽑는 인원이 꽤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뭐 강원도나 제주도를 빼고는 거의 다 40%를 뽑고 있어요. 그게 계속 기조로 갈 거예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은 간혹 저한테 중학교 학생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3년을 있으면 지역 인재를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거고. 지금 혹시라도 집에 막둥이가 있어서 저학년이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이런 경우예요. 뭐 그냥 웃으라고 말씀드리면 그 친구들은 아마 해당 사항이 지금은 3년인데 고등학교 3년만 있으면 돼요. 농어촌 전형하고는 달라요. 농어촌 전형은 초등학교, 중학교, 부모 다 같이 있으면서 12년인데 지역인재 전형은 그냥 3년만 고등학교 처음부터 끝까지 다니시면 돼요. 중간에 이동 없이. 근데 지금 저학년들은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2학년 이하겠죠? 그 학생들은 아마 6년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중학교부터 가야 된다. 그래서 순호학교 학생이 지역으로 일부러 가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의사를 시키기 위해서. 여기 내신 따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인재면 특권이에요. 그 친구들만의. 강원도 지역에만 가면 수능 최저 거의 못 맞춥니다. 지역인재 쓰면 수능 최저 맞추면 웬만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원도 쪽으로 많이들 갑니다. 산 좋고 물 좋고 한 6년만 어차피 외국도 유학을 가는데 좀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역인재가 계속 늘고 있고 뭐 일반 전형의 인원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일반 전형의 학생들이 서울 경기권에 있는 수험생이 거의 전국에 있는 수험생의 절반이 넘어요. 그만큼 과열되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지역을 어차피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전형은 계속 과열되고 내신 성적이 계속 상승해요. 더구나 서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수능 최저를 못 맞추진 않아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 수능 최저를 맞추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치가 되게 높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전형으로 똑같이 뽑아도 지역인재 전형의 내신 성적이 더 떨어져요. 뭐 어쩔 수 없는 학력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간혹 이제 그 지역에 특별하게 뭐 대구에 예를 들어 수성구, 뭐 광주에 가면 남구에 있는 봉선 뭐 이런 데 가면은 걔네는 대치동으로 이렇게 수업을 들으러 많이 와요. 주말에. KTX 타고. 수서역에 내려서 바로 대치동으로 갑니다. 지하철 타면 금방이니까. 그렇게까지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혹자들은 그래요. 정시에서 선발하거나 하는 인원을 더 줄여야지 된다. 근데 수시에서도 메디칼 계열은 수능 최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거 충족하는 친구들도 만만치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본 3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고3 학생의 수준이에요. 지금 보시면 평균을 제가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봤는데 국어는 크게 대동소이하게 평균이 그나마 화법과 작문은 52점,
언어와 매체는 61점 정도가 나왔어요. 100점 만점입니다. 수학을 보시면 아주 황당하시겠죠. 수학은 100점 만점에 확률 통계 선택한 애들이 28점이에요. 미적분 선택한 애가 48점. 기하 선택한 애가 30점입니다. 이게 지금 학력의 격차예요. 그래서 보니까 학생들은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겁니다. 왜? 표준 점수가 잘 나온다라고 생각하니까. 미적분도 마찬가지겠죠. 지금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평가원이 할 말은 없어요. 이게 난이도 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험이 천차만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 수능 시험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으로 언어와 매체를 다 맞으면 134점을 줬어요. 화법과 작문 다 맞으면 130점을 줍니다. 4점의 공백이 생겨요. 수학은 145점. 확률 통계 다 맞으면 142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점수의 차이는 생기더라도 수학에서만큼은 엄청나게 많은 문과생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1등급을 맞으면 90%가 이과. 그러니까 100명 중에 90명이 이과생이에요. 문과생은 10명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성적을 가지고 학생들이 이과로에서 문과로 오면 배치표를 딱 뒤집는 순간 지금 중앙대 정도 되는 수준의 애가 연대를 갑자기 경영학과를 쓸 수 있대. 막 이렇게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학생들이 그러면 나 연대 다니면서는 그래도 반수할래. 고대 다니면서 반수할래. 뭐 서강대 다니면서 반수할래. 뭐 이런 상황이 이과생들이 갔다가 그 친구들이 갔더니 적응이 안 돼. 다시 재도전을 하는 거죠. 아까우니까. 다시 한번 또 하는 거죠. 어차피 시험에 대한 뭐 난이도나 이런 거. 그래서 그 친구들이 대거 나오는 시기가 보통 이제 6월 20일이 되면 대학은 방학을 시작합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대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5개년 동안 고3의 학생 수는 6월달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까지 계속 감소합니다. 자연 감소하는 게 아니고요. 시험을 안 봐도 갈 수 있는 전형에 붙은 학생들이 시험을 응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응시 인원이 줄어갑니다. 근데 재수, N수생들은 계속 늘어가는데 9월 평가원을 기점으로 수능까지가 딱 2배 정도 학생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보통 저 인원을 반수생의 숫자라고 봅니다. 그러니 대학을 다니던 친구들이 9월 평가원 시험도 안 보고 수능까지 한 4개월 준비해서 바로 시험에 응시하는 거죠. 그 친구들이 어찌 보면 가장 무섭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학생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무서운 게 없어요. 왜? 내가 걸러놓은 대학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성적이 안 나오면 그 대학 다시 돌아가면 되고요. 그러니까 원서 배팅을 해도 되게 세게 합니다. 변수만 노려요. 정시 상담을 보통 이 친구들 하면 선생님 저는 한양대 이상을 지금 한양대 다니고 있어요. 의대 갈 수 있을까요? 의대 펑크 날 수 있을까요? 이것만 좀 찾아주세요. 뭐 이런 상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고3 학생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지금 모의고사 성적 나오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다 1등급을 찍으면 그래 열심히 노력했어. 근데 아무도 열심히 준비하고 시험 보지 않는 시험을 자기 혼자 1등급 맞은 겁니다. 1등급 맞기가 생각보다 잘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좀 쉬운 편이에요. 물론 1등급 다 맞은 친구가 공부를 못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다만 그 친구들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 친구들은 자기가 아직까지 내 실력이 본 실력이 안 나왔을 거야, 본 실력이 안 나왔을 거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학생이 듣는 입장에서는 제일 성질 나는 거죠. 나 그래도 이렇게 해서 공부해서 이렇게 1등급 맞았으면 좀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엄마가 맨날 아직 본 시험 아직 그라운드에 올라오지도 않았어. 불펜에서 지금 스트라이크 몇 개 잡았다고 지금 잘 던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학생들은 근데 그거에 좀 많이 상처받아요. 그래서 잘한 건 잘한 거다 얘기해주고 뒤에 가서 이제 흘려야죠. 아직 시작 안 했어.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요. 갑자기. 이것도 뭐 사회 현상이라고 보면 사회 현상일 거죠. 코로나 이후로 더 심해졌어요. 이게. 왜? 코로나 아이들이 대학교 안 갔어요.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다시 준비. 다시 해보자. 코로나에 의대 열풍이 불었죠. 재수생하고 재학생의 성적을 딱 2022학년도 수능 시험부터 공개를 해주고 있어요. 왜 공개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공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격차가 저만큼 납니다. 재학생의 국어 표준 점수는 96점인 거에 비해 졸업생은 109점입니다. 점수 차이가 13점 나고요. 1등급을 맞는 학생의 비율 숫자도 5%에서 8% 뭐 계속 늘어나고 이제 5등급부터는 어차피 인원수가 줄겠죠. 이만큼 재수생이 수능에서만큼은 강세이고요. 그러다 보니 N수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을 하는 전형이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상위 16개 정도 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논술이나 수능은 60%대, 50%대의 재수생들이 합격을 하고 있고요. 교과나 종합은 17%, 뭐 이제 교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요즘은 대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고3 학생들 제외하고는 재수생들은 잘 많이 안 가는 편입니다. 특히나 재수생들은 교과 전형은 납치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서 쓰면 끝나요. 거기서 합격되면 그냥 정시 못 가니까 대부분 잘 안 쓰려고 하고 추천받기도 그렇고. 그래서 안 써서 저렇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보통 이제 논술이나 수능이 가장 재수생의 강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서울대 선발 결과 보시면은 확연하게 나오는 게 고3의 수시 합격생은 90%가 넘어요. 재수, 삼수, 해서 합쳐서 6% 정도. 기타 학생들 제외하고요. 근데 정시에 오면 보통 재수 3수 이상의 거의 60%가 육박하게 학생들이 선발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3 학생들은 30%를 좀 줄긴 합니다. 그래도 많이 선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30% 정도 되면. 이게 보통 뭐 한 60%, 70%까지 올라가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가장 큰 정시에서는 화두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지금 막아보려고 정책을 피고 있고 어떻게든 학생들한테 이거를 좀 풀어주는 대학에 한해서는 교육부에서 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교에서는 이걸 풀고 있어요. 그래서 이과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수학 미적분이나 기하 그리고 과탐을 지정해서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은 어차피 점수가 되거나 안 되거나를 떠나서 지원을 못하게 된 거를 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거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제도를 통해서 어찌 보면 문과도 열어줄게.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들만 불이익 받는다고 좀 얘기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도상의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과생이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문과생이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문과생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수학을 잘했으면 이과를 가겠죠. 수학을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수학을 잘 못하더라도 사회에서 공헌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나는 그 진로를 선택한 건데 대입 제도는 이과생이 유리하게끔 점수가 잘 나와버려요. 따로 시험을 봤을 때는 따로따로 가니까 상관이 없었죠. 그럼 이과생들은 거꾸로 얘기해요. 야, 따로따로 갈 때 니네들 그나마 잘 갔잖아. 점수 안 되는데 니네 문과 넣어서 대학을 잘 갔잖아. 이런 상황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게 뭐 별거 아닌데 그냥 그렇게 풀어놓고 지원금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풀린다고 해서 대학교는 호락호락한 대학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풀어놨는데 장치를 어느 정도 마련한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후반부 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교차 지원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경우들의 학교들을 그리고 좀 줄어가는 추세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서울대는 좀 많이 늘었습니다. 연대도 마찬가지. 학교 특성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개념이에요. 이건 더 깊게 들어가면 정말 머리가 복잡한데 수능 성적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에 따라서 저 비율이 많이 등락이 좌우됩니다. 근데 그나마 평가원에서 작년에 조금 많이 노력을 하는 흔적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적분 다 맞는 거와 확률통계 다 맞는 거 점수가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점이 시작인데 점수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미적분을 저 145점 맞는 학생들이 꽤 많단 말인 거죠.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저 142점의 확률통계에 1등급 맞는 학생의 숫자가 또 적어요. 근데 문과 학생들은 수학을 1등급 맞으면 그냥 대학을 가는데 거의 무혈 입성하다시피 점수가 좋아집니다. 문과인데 수학하고 관형 비율이 거의 동일해요. 보시는 것처럼. 문과인데 수학하고 관형 비율이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가장 크게 착각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문과는 국어는 잘할 거야. 그죠? 우리 애는 수학도 못하는데 국어도 못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되고 문과는 국어를 더 잘할 거야 이과보다. 근데 현실은 그렇진 않아요. 이과도 국어를 잘합니다. 국어는 그냥 쌍방이 그냥 다 잘하는 학생들 기준에서 성적이 나오는 것 같아서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수학은 많이 생기는 거죠. 공통 과목이라고 하는 그 과목의 점수 체계가 문과, 이과가 공통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과 애들이 강세일 수밖에 없죠. 따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따로 산출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렇게 수학 가중 비율이 높고 문과는 국어와 수학의 가중치가 높다 보니 탐구의 가중치가 낮아요. 그래서 교차 지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이과생들이 내가 과학 탐구를 잘 못 봤어. 근데 통합형 수능으로 바뀌면서 수학의 점수가 등급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2021학년도에 시험을 봤던 친구가 재수를 해서 2022학년도에 시험 봤더니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등급이 올라. 어차피 이과생, 문과생 1등까지도 자리를 다 빼고 가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합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00명 중에 1등급이 4명씩 나와서 8명이 따로따로 받는 걸 8명을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7명이 이과고 1명만 문과라는 거예요. 그게 이 제도의 가장 크게 어찌 보면은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건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끼리만 경쟁을 해서 문과는 문과끼리만 경쟁을 시켜주세요 라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은 완전 해피해져요. 왜? 대학교 가기가 문과는 정말 쉬워져요. 점수가 되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상위권 학과들이 곳곳에서 막 펑크가 벌어질 거예요. 점수가 안 되는 애들을 저는 막 찔러 넣어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 자리를 지금 이과생이 다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벌어졌던 거고. 그러다 보는데 작년에 수능에서 평가원장이 딱 나오자마자 수능 난이도를 얘기하는데 제일 처음에 했던 얘기가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올해 시험은 사탐의 난이도의 변별력을 가장 최대 우선으로 했습니다. 라고 해서 사탐에 엄청나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사탐의 표준 점수가 2022학년도보다 2021학년 3학년도에 왔을 때 저기 보시면 저 100점 맞은 데의 표점의 만점이 66점이었던 게 70점대로 뛰어 오른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교차 지원을 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물론 정시는 점수가 되는 학생이면 어차피 뭐 지원을 하는 개념이라 다 뭐 불리하더라도 점수만 되면 지원하는 개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배치표를 뒤집었는데 생각보다 2022학년도보다 대학이 많이 높아지지 않네 라는 약간 체감의 걸림돌이 좀 있었던 거예요. 저것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섣불리 수능 난이도를 잘 예측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국어는 되게 쉬웠어요. 재작년에 국어는 불수능을 떠나서 마그마도 더한 마그마라고 얘기했어요. 사상 최대의 표점이 나왔어요. 149점이 나왔으니까. 2022학년도의 수능은 그냥 국어 다 맞으면 깡패가 돼요. 그냥 어디든 휘짓고 다니면 그냥 수학을 망쳐도 그냥 그걸로 다 대학을 갔어요. 근데 2023학년도 되니까 갑자기 149점이던 표준 점수가 130점대로 떨어지는 거죠. 엄청 쉬웠던 거죠, 당연히. 표점에 대한 이해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문제가 쉬워서 난이도가 떨어지면 표점은 낮아져요. 평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어려워지면 평균이 높아지기 때문에, 평균이 낮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쉬워지면 평균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수능의 난이도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표준 점수가 되게 많이 낮아집니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작년에 완전히 낮았죠. 올해 어떻게 될까요? 140점대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죠. 작년보다 난이도를 평가할 때 대부분 이래요. 작년 수능보다는 쉬웠고, 6평보다 어려웠고, 9평보다 쉬웠어요. 라는 것들이 그냥 점수 체계로 그냥 대부분의 학원이나 이런 기관에서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제가 느끼기엔 국어는 작년보다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130대가 점수가 최하로 낮았으니까. 130대를 맞출 거고. 수학은 이 정도 맞추는 게 최대입니다. 기계적으로 맞추기 되게 힘들어요. 기계적으로 지금 어떤 형식으로 난이도를 측정하고 있냐? 수능의 확률 통계는 엄청 쉽게 내요. 미적분은 어려워요. 왜? 선택 과목에서 최소한 점수를 벌려놔야지 학생들이 공통해서 너무 많은 학생들이 점수가 이과생이 잘 나와버리니까 선택 과목을 최소한 이 점수라도 더 많이 가져가. 그래서 확정 통계는 점수가 높고요. 미적은 점수가 낮아요. 그냥 간단하게 이걸 난이도 조정하고 싶어, 표점을 어느 정도 맞추고 싶어, 그럼 확률 통계 또한 그냥 어렵게 출제해버리면 저 점수는 어느 정도 비슷해질 수 있어요. 근데 비슷해진다고 해도 언론은 이렇게 발표해요. 표준 점수가 똑같으니까 난이도 조정에 크게 실패하지 않았다. 작년에는 3점이라는 점수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3월 서울시 교육청부에서는 확률 통계하고 미적하고 7점 정도 차이 나요. 표점의 만점 차이가. 그만큼 되게 심하게 차이 납니다. 그 정도만 맞춰놓으면 그렇게 크게 문매를 맞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등급 안에 문과생이 얼만큼 들어와 있느냐, 그럼. 그건 어차피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단이 생기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교차 지원한 비율이 2022학년도, 2023학년도 대비 아까 상승한 요인이 있어요. 왜? 이과 학생들이 2022학년도에는 제2외국어 선택을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서울대학교에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아닌 자연계열은 작년까지는 과학을 1+2를 해야 돼요. 2 과목이 필수입니다. 그것도 서로 다른 과목을 해야 돼요. 물원 물투를 하면 안 돼요. 물원 화투라든지, 물원 생투를 하든지.
생원 지투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이 붙어 있어서 서울대학교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투 과목을 해야 되는데 투 과목의 선택자가 10,000명이 안 돼요. 뭐 3,000명, 뭐 좀 적으면 4,000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더구나 투 과목을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 점수 맞기 어렵겠죠. 잘하는 애들 아니면 안 하니까. 그죠? 점수 받기 어려워요. 난이도 조정 잘못 실패하면 서울대학교는 그나마 뭐 보정 점수를 해주고 뭐하고 해서 걔네들이 다 같이 안 나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에 지원하는 거에 뭐 과탐2의 난이도가 조금 뭐 펑크가 좀 심하게 나서 불이익을 받는 거는 생각보다 별로 없는데 문제는 그거 한 과목이 잘못되면 서울대학교의 정시에 쓰는 나군에서의 문제는 별로 안 생기더라도 가군에서 안정적으로 원서를 써야 되는 연대나 고대 원서가 안 나와요, 점수가. 근데 그게 이제 학생들이 투 과목이라는 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게 2024학년도가 되면서 풀려요. 그래서 1+1도 지원이 가능하고 가점을 줍니다. 근데 가점이 경미해요. 뭐 1+1을 하면 0점, 1+2를 하면 3점, 2+2를 하면 5점 정도 가점을 줍니다. 어차피 2+2 하는 친구들은 없을 것 같고 1+2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긴 한데 본인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재수생들 기준으로 투 과목의 응시 인원을 봤더니 정말 터무니없이 확 줄었고요. 대부분 단과 강좌에서 투 과목의 강좌가 사라지고 있어요. 애들이 수강을 안 해요. 1+1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팁을 드리면 아마 올해 그 현상이 제일 극대화될 것 같아요. 내년에도 아마 또 그러겠지만 한번 눈여겨보시면 올해 투 과목을 선택한 학생의 원점수의 평균 성적이 엄청나게 떨어질 거고 예전에 제2외국어 시험 보면 탐구 한 과목하고 대체를 많이 해줬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2외국어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하게 많이 했던 과목이 하나 있어요. 아랍어라고. 아랍어는 한 15점 맞으면 3등급이 나와요. 다 찍어요. 30문제를 잘 찍으면 15점 이상이 나오면 사탐 하나 잘못 틀리면 사탐 한 문제 틀리면 3등급이 나오는 애도 있었어요. 난이도가 너무 쉬워서. 그랬던 건데 그거 대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수학원들에서는 아랍어 수업이 그렇게 많았어요. 아랍어 선생님이 호응을 누려요. 아랍어 애들이 제일 많이 들어요. 아랍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뭐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그 글자인지 그림인지 이제 알 수가 없는 걸 아랍어를 애들이 막 공부합니다. 단어 몇 개만 맞으면 2등급 나와요. 근데 이런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투 과목 시험 보면 뭐 화투 같은 거 시험 보면 재수생들 시험 보는데 막 18점이면 3등급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진짜 과탐을 잘 못하는데 점수를 잘 먹고 싶다라고 꼼수를 부리고 싶어하는 학생은 저는 그냥 투를 선택하라고 하겠죠. 그러면 점수가 의외로 잘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뭐 화투, 물투는 원을 모르면 못하는데 생투, 지투는 원을 몰라도 할 수 있는 과목이라서 뭐 그런 것까지 제가 별걸 다 알려드리긴 하는데 그런 것들도 나올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 그래서 서울대는 제2외국어 선택자가 2022학년도에는 뭣도 모르고 애들이 안 하다가 애들이 교차 지원을 해야 되려고 딱 봤더니 1+1 하는 학생들이 가군에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제일 높은 학과 쓰면 나군에 서울대를 못 쓰는 거예요. 1+1 하는 것 때문에. 그 친구들이 꼼수를 부렸죠. 제2외국어 선택하면 인문계로 갈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작년부터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2외국어 선택자가 6,000명, 거의 7,0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숫자가 늘어서 서울대 자연계열 문과 학생들이 경쟁률이 되게 높아지고 점수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올해부터 1+1으로 인해서 이 친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외국어를 더 선택해서 선택지를 하나 더 늘릴 것이냐 아니면 이걸 가지고 연대를 쓰거나 고대를 쓰거나 자연계열을 갈 거냐 하는 이제 올해의 어찌 보면 이슈가 하나 생긴 겁니다. 이게 줄어들면 문과는 그나마 교차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과생에서 이과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거고 많아지면 똑같이 문과는 또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거. 경희대학교인데 저기 보시면 빅데이터 응용학과하고 자유전공학부는 올해 공개된 수치인데 작년에 거의 미적분하고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 거의 100%에 육박한 정도입니다. 문과생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저 빅데이터 응용학과는 이과학과가 아니고 문과학과예요. 자율전공학부는 작년에도 거의 90몇 % 됐거든요. 근데 이과생들이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게 경희대학교에서 자율전공학부라고 하는 학부의 특성을 정말 잘 모르고 저기 들어가면 내가 이과로 아무거나 고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가는 학생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원한 겁니다. 경희대학교 자율전공학부는 이런 학과예요. 글로벌 리더의 트랙이 하나 있고 글로벌 비즈니스 트랙이 있어서 하나는 로스쿨 준비하는 거고요. 하나는 그 MBA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두 개밖에 못해요. 가서 내가 저 학과를 가서 나 기계공학과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생물학과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못 가요. 그러니까 높은 거예요. 그냥 쓸데없이. 물론 뭐 MBA 준비하려고 가는 학생들도 있겠죠. 저 학과 이탈률이 제일 높겠죠. 그죠?
이거 딜레마인 거예요. 대학의 가장 딜레마가 그거예요. 올해 이제 처음으로 공개가 될 거예요. 2022학년도에 들어간 학생들이 작년에 얼만큼 이탈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들이 이제 올해 6월달 되면 대학 알림이라는 사이트 통해서 이탈률이라던가 중도 탈락률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도 고민에 빠지기 시작해요. 어떤 대학은 이래요. 야, 문과도 잘 안 오는데 이과라도 채워서 어떻게든 학교는 유지해야지. 안 그러면 애들이 없어서 안 올 텐데. 요즘 유독 대학에서 설명회가 많아졌어요. 원래 그렇게까지 설명회 안 했거든요.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대학에서 자기네 입시 결과도 발표 안 했어요. 참 특이한 거죠. 작년에 학생들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학교에 공개를 안 해요. 지금은 다 공개해줘요. 연대도 하물며 서울대도 알 수 있게.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죠. 근데 공개해주는 것 때문에 더 변수가 생기고 있어요. 학생들은 되게 웃기더라고요. 재밌는 것도 있다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의대학교 인문계열 뽑는데 인문계열 학생들만 뽑으려고 한 건데 저기 보시면 미적분을 선택한 자연계 학생들이 저거 한의대는 자연계열 학과도 따로 뽑아요. 자연계학과는 자연계가 가고요. 인문계도 자연계가 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올해 2024학년도인 지금 고3 학생들이 시험 볼 때는 한의학과는 아예 확통에 사탐을 하라고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만 받을 거예요. 저기 정도 가는 학생들은 보통 서울대학교 포기하고 가는 겁니다. 같은 분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서울대만큼 높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기를 얼만큼 이 학생들이 갈 거냐라고 하는 게 올해 엄청난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문과 학생들 성적대가 되는 애들이 얼만큼 많이 올 거냐 이게 상황이거든요. 근데 2025학년도에 다시 따로 뽑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저렇게 교차 지원을 할 수 있게 이과도 풀고 문과도 다 푸는데 반영 비율을 조금씩 변동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인문계열 수학의 가중치가 엄청나게 높아졌었어요. 근데 2025학년도부터 아까 파란색으로 좀 칠해놓은 부분의 학교들은 수학의 가중치를 줄입니다. 왜? 수학의 가중치를 높여놨다 보니까 자연계 학생들이 많이 넘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점수가 좋아지는 거예요. 수학을 잘 본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런 대학교들은 눈여겨보셨다가 2025학년도에 정시를 쓸 때 반영 비율에 따라서 이과 학생들이 많이 못 넘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걸 가지고 문과들도 이제 이과를 넘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학생들이 얼만큼 넘어올 수 있느냐도 제가 볼 때는 미지수이고요. 가서 공부를 따라갈 수 있을까? 뭐 물론 그런 학과들은 있겠죠. 생활과학다라고 그래서 뭐 실내 건축부터 시작해서 뭐 요즘은 의료학과도 다 이과에 속해 있는 학과들도 있고 특히나 뭐 생활과학대, 뭐 간호학과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공대는 아무래도 가서 수업 따라가기 힘들 것 같아서 못 갈 것 같고 뭐 간혹 이제 컴퓨터나 내지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학과들은 좀 문과들도 성적이 좋으면 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수학의 가중치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성대 같은 경우는 정말 머리가 좋은 대학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A, B형으로 나눠서 성적 좋은 걸 그냥 반영해줘요. 그래서 보시면 수학 가중치가 40%인 학생들 또 따로 뭐 A 따로 뭐 별도로 뽑는 건 아니지만 둘 중에 성적이 높게 나오는 것을 우선순위로 반영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잘 만들어 놓은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 기재 변경사항에 관련해서 대입공정화 방안으로 쭉 줄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미기재되거나 미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기재가 되는 건 아예 생활기록부의 내용 자체를 못 적는 거예요. 미반영이 되는 건 기재는 되고 있는데 대학으로 성기부가 넘어갈 때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의심이 많은 부모님들께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생기부에 다 적혀져 있는데 대학에서 보지 않아요? 대학에서 생기부를 열람할 때 미반영되는 내용들은 아예 제외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생기부를 뛸 때 대입 반영용으로 띄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아예 그 내용들이 다 빠지고요. 보통 생활기록부 2를 떼시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대학으로 넘어갈 땐 다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학생부 종합평가한다, 서류평가한다 라고 하면 세부 영역 및 특기사항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교과목에서 어떻게 공부를 잘 했는지. 이게 학종의 지금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행동 특성은 추천서 대신에 선생님들이 써주시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창의적 체험 활동은 이제 학교 활동입니다. 근데 이것 또한 학교마다 차이가 많이 생기고도 있어요. 뭐 수상 경력이나 뭐 이런 것들 불필요하게 학생들 뭐 한 학기 하나씩 고르고 뭐 독서 활동 책을 몇 권 읽어야 되나요?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이런 거 되게 고민 많은데 지금 뭐 다 미반영된다. 그래서 독서 활동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교과목하고 연관져서 세특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내신을 준비하면서 저 세트. 그러니까 지금 아마 수행평가 기간일 거예요. 수행평가에 얼마나 내가 관련된 학과에 맞춰서 공부를 잘 하고 있고 수준이 높게 잘 준비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항목의 변화가 조금 있고 지금 좀 축소됐어요. 근데 뭐 축소됐다기보다는 그냥 불필요한 항목을 합친 거 정도 보시면 되고요. 학업 역량, 그리고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는 목록 하에 대부분 학교들은 학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업 역량은 교과 성적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교과목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내가 앞으로 공부할 전공에 관련돼서 공부를 더 했는지 평가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진로 역량 또한 그거의 확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동체 역량은 생활기록부에서 웬만하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특이하게 정말 심각하게 담임 선생님이 작정을 하시고 이 친구는 정말 대학을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그냥 다 평범하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좋지 않은 단어들을 많이 섞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요즘은. 선생님들도 발전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되게 좀 얄미운 친구들은 잘 안 써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범하게 적는 경우들도 많고요. 대학은 한 학교에서 원서를 여러 장을 받습니다. 나는 혼자지만 대학은 여러 명이 어떻게 써져 있는지를 같이 평가할 수 있어요. 그게 되게 무서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똑같이 적혀져 있으면 그 학교는 통째로 다 못 받는 경우들이 있고요. 한 학생만 조금 안 좋게 나오거나 하면 이 친구가 좀 이동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 또한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지금 어느 정도 내신 성적이 결정이 되면 앞으로 몇 학기가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보셨어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의 평균 내신 성적이 7월 달에 보는 기말고사가 끝나면 나올 겁니다. 석차 등급이라는 게 나올 거죠. 그 등급이 한 번 딱 결정이 되면 앞으로 4번의 학기에 따라서 내신 성적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나온다. 그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평균 성적이 3등급인 친구가 앞으로 4학기 동안 다 1등급을 받으면 내신이 1.8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1.1까지는 어차피 못 가겠죠. 그죠? 근데 내가 한번 3등급을 받았어. 엄마 나 의대 가고 싶어. 요즘 닥터 김사부가 쓰긴 쓰리가 사는데 내가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서 나 저 외과 의사를 하고 싶어. 요즘 외과 의사 잘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일부러 드라마가 다 일부러 나오는 것 뭐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네, 외과 의사 갑자기 하고 싶어. 근데 내신 3등급인 친구야. 그럼 내신으로 앞으로 어떤 걸로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쉬운 상황이 연출되진 않겠죠. 그죠? 그러면 그 친구는 의대에 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될 수도 있겠죠. 정시를 준비한다거나. 그죠? 2학년인 학생은 앞으로 남은 게 딱 2번만 남습니다.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그 2번의 성적은 더 가혹하게 앞으로의 성적을 예측 가능합니다. 평균 3등급인 친구가 2등급을 평균으로 2번 더 맞으면 2.8등급. 뭐 예를 들어서 2등급인 학생이 앞으로 성적을 1등급 맞으면 1.8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숫자가 나오고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 단순하게 평균 작업을 통해서 나올 수 있어요. 물론 과목의 단위수, 특히나 잘 아셔야 될 게 학생들이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이 딱 되는 순간 특히 자연계열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몇 개 없어져요. 그러니까 석차 등급 나오는 과목이 몇 개 없습니다. 많으면 3개, 적으면 2개까지밖에 없고요. 특히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사탐을 더 하기 때문에 과목이 더 나오지만 이과 학생들은 거의 과목이 안 나와서 3학년 올라가서 내신 등급 더 올린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쉽지 않고 팁을 하나 드리면 이과생들은 미적분을 선택할 거예요. 그 미적분을 선택하는 거에 이과 학생들의 인원만 따로 잡힙니다. 문과 애들은 그걸 안 합니다. 그럼 이과 학생들 기준으로 내가 수학을 얼만큼 잘하는지에 대한 척도가 나옵니다. 우리 학교는 문과가 많아. 그래서 300명 중에 200명이 문과야. 그러면 이과 학생들은 수학 성적이 되게 잘 나옵니다. 내신에서. 근데 그게 100명으로 딱 가서 미적분만 선택하는 학생들의 인원을 봤을 때 등급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 친구의 지금까지의 수학의 노력의 척도가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과 학생들은 당연히 수학이 웬만한 학생들이 다 1등급 나와도 수학이 3등급. 특히나 이과 강사인 학교 가서 문과 학생들이 보면 정말 수학은 뭐 3등급 맞아도 정말 감사하게 잘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서 대체적으로 그런 학생들은 그렇게 크게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신 성적을 빨리 통해서 방향성으로 이제부터는 고2 있는 학생들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고1 학생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어느 정도 잡으시는 걸로 빨리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추천을 못 받으면 지원을 못 합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그래요.
여기 보시면 자격 조건이 고3인 경우들도 있지만 재수생까지도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재수생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대가 4%에서 12명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갑자기 추천 인원이 줄거나 이렇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12명이 다 받지도 못해요. 고대 같은 경우는 다 받는 경우들이 많겠죠. 뭐 한양대학교 저 11% 받는다고 하면 100명이 11명인데 11명이면 평균 2등급 나오거든요. 근데 평균 2등급 갖고 한양대학교 절대 못 가요, 지금은. 근데 2025학년도에는 갈 수도 있습니다. 2025학년도만. 올해까지는 못 갑니다. 이 기승 나오면. 진짜 특별한 학과 아니면서는. 이렇게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추천이라는 게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보완이 됐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시면 추천 인원에 제한이 있는 학교들도 있지만 없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죠? 없는 학교들은 내가 무제한으로 선생님께 가서 얘기만 하시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가면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죠. 제한이 없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야, 니네 시면 여기 어차피 못 가. 우리 친구들이 많이 상처받아요. 갈지 못 갈지는 대학에서 결정을 하고 지원자가 얼만큼 분포하고 수능 체제를 얼만큼 맞출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선생님이 작년 결과만 놓고 봤을 때 못 간다라고 하는 걸 학생들한테 추천받으러 오면 괜히 악담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상처받고 와서 선생님 괜히 이거 추천받아서 안 될 건데 쓰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도 많은데 좀 인격적으로 좀 안 좋은 선생님들이 학교에 간혹 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은 어차피 원서 접수 다 끝나고 나서 따로 집계를 해서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께 얘기만 잘 하셔서 이름만 잘 올려놓으시면 된다. 간혹 이렇게 추천 제한이 없는데 내가 미리 지원하고 선생님께 가서 얘기 안 하면 여기서 명단을 체크해서 얘는 추천 명단 없는데 썼네? 그러면 보통의 학교들은 그냥 명단을 다 오일 클릭해서 그냥 내주거든요. 얘가 추천을 받건 안 받건 제한이 없는 거니까. 얘 때문에 다른 애가 못 받는 경우는 못할 수밖에 없겠지만 근데 꼭 그거를 빼요. 그래서 얘 원서원장을 그냥 날리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원칙적인 선생님이신가 보죠. 뭐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간혹 그리고 원서 접수 잘못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비슷하니까 종합을 써야 되는데 교과를 잘못 쓰시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연세대학교하고 한양대학교가 2025학년도부터 갑자기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았었는데 적용한다라고 발표가 됐어요. 이게 되게 어찌 보면 이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가 정말로 중요한 잣대고 특히나 한양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3개 합을 요구합니다. 고려대도 영어과 조금 등급이 낮아서 그렇지만 연대도 등급이 좀 낮아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3개를 요구하는 편이고 그리고 전형이 조금 바뀌어서 전형은 제가 다 설명드릴 건 아니어서 그 PT에 보시면 관련된 학교별로 전형을 계속 쭉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는데 여기 있는 학교들의 교과 전형은 다 납치 전형이에요. 납치는 뭐냐? 내가 원서 써서 최저 맞추고 합격장을 받으면 정시에 만점을 받아도 어차피 다른 대학 지원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권이 없는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면접이 있긴 한데 이와 여대는 면접을 항상 수능 전에 봤었던 학교예요. 아직 확정돼서 일정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렇게 면접이 수능 이후로 넘어가면 내가 수능을 잘 보면 면접 안 보러 가면 되잖아요. 본인이 선택권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교과 100 최저 맞추고 합격 통보 받으면 가는 거예요. 내가 수능이 잘 나오는 친구들은 이 교과 전형은 잘 지원하지 않아요. 왜? 꿈보다 해몽이라고 내가 어찌 될지 몰라. 나 수능이 대박 날 수도 있잖아. 우리 친구들은 항상 수능 시험장 가면서 자기가 대박 날 거라고 생각하고 갑니다. 그죠? 그렇게라도 생각을 해야죠. 그죠? 근데 납치가 되면 정시에 잘 나와서 못 가는 거죠. 근데 그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아요. 특히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의 가능성을 너무 높게 평가하시죠. 그동안에 모의고사 시험을 한 10번, 한 5번 봤는데 그 5번 본 것 중에 가장 높게 나온 시험이 수능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선생님 저 이 대학은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이는 옆에서 맞장구를 치죠. 엄마 나 여기 성신여대 대학 갈 거면 여대는 정말 싫고 이대도 안 가는데 여대는 정말 안 갈 거야. 성적이 되면은 모르겠는데 안 되는데 그런 얘기를 옆에서 계속 하고 계세요. 참 제가 난감합니다. 교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나오는 걸 제가 색깔을 칠해 드렸긴 했는데 아마 프린트에 아마 조금 굵게 적혀 있거나 아마 밑줄 쳐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내용이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작년하고 바뀐 거를 제가 밑줄 치고 별표 쳐놓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연대는 원래는 추천형이 단계 전형을 했어요. 1단계를 5배수를 뽑고 내신 성적 좋은 애만 걸러낸 다음에 면접을 봤는데 면접도 재시문 면접이라 엄청 어려웠어요.
그래서 보통 1단계를 5배수 뽑으면 평균 경쟁률 5대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게 교과 100으로 바뀌면서 수능 최저가 원래 적용이 안 됐었는데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이 수능 최저의 위력은 가히 최소 경쟁자의 50% 이상을 떨어뜨릴 수 있을 만한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절반 이상은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추가 합격이 가장 많은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를 보는 법을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 그 추가 합격이 많다라고 하는 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고려대학교 뭐 추천받거나 뭐 성균관대학교 이렇게 추천받는 인원이 좀 뭐 비율에서 인원 늘어난 건 크게 뭐 변동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려대학교 내신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조금 다른데 앞으로는 이런 형태로 조금 바뀔 가능성이 여러 대학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A를 받으면은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로만 편성돼서 나오는데 작년까지는 저 A도 비율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A가 100%야. 우리 학교 학생들 300명이 시험 봤는데 다 A야. 그러면 보통 고려대학교는 내신 성적을 2023학년도까지는 1 플러스 그 100%를 곱했어요. 그러니까 100%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1이 돼서 2등급으로 책정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난이도가 너무 쉽게 내면 우리는 점수를 깎을 거야. 뭐 이런 거죠. 올 100%, 뭐 80%다. 그러면 1.8등급이 나오게끔 산출이 되던 게 올해부터 바뀐 겁니다. 그래서 A를 받으면 다 1등급 산출돼요. 그래서 고려대는 2023학년도보다 2024학년도에 내신의 평균이 다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작년 성적이 거의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다행히 이 기조가 올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고위 학생들은 이걸 보고 나서 지원을 하실 수 있어서 그래도 조금 예측 반응 범위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로 선택 과목을 모두 다 반영하고 교과목도 모두 다 반영하는 학교예요. 아까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만 반영합니다. 근데 고려대는 기술, 가정, 한문, 제외국어 이런 기타 과목이 석차 등급이 있는 모든 과목을 다 반영하고 진로 선택 과목도 다 반영을 합니다. 연대는 진로 선택 과목을 뭐 A, B, C로 해서 뭐 이렇게 점수를 부여하는 거에 비해 다 상대적으로 비율 계산을 해서 고려대는 B 하나 받으면 5등급 이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념하셔야 될 거고 우리 친구가 빨간색인 고려대학교 나는 독수리는 별로 마음에 안 들고 호랑이가 더 좋아. 그래서 나는 안암동에 갈 거야. 라고 하는 친구인데 교과로 가고 싶거나 학종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내신 전 과목을 잘 관리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보통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주요 교과만 챙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성적표를 받아봤는데 야 기타, 기술, 가정 이런 거 왜 안 챙겼어? 그럼 고대는 이거 마이너스 심해. 라고 했을 때 제일 이제 멘붕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학년들은 미리미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크게 이제 이화여대 대학교만 조금 바뀌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양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무려 3합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3합 7이라는 숫자는 수험생이 10명이면 최소 6명에서 7명까지도 이걸 못 맞추는 좀 어찌 보면 되게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맞추는 경우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꽤 되게 강력한 무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화여대 대학교는 1단계를 원래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교과 80에 면접 20이었는데 단계 전형을 해서 5배수를 선발해요. 근데 이 단계 전형을 하는 거의 단점은 1단계를 끊고 나서 학생들을 다음에 더 합격을 못 시켜요. 근데 대신 1단계가 다른 조건이 안 걸고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신이 컷이 올라가는 편이에요. 근데 저 5배수를 선정해 놓은 건 이화여자대학교 저 고교 추천 전형의 평균 경쟁률이 5대1이에요. 평균 경쟁률이 좀 높은 학과는 작년에 교육학과, 뭐 교육공학과는 뭐 11대1, 13대1까지 올라가고 나머지 좀 낮은 학과는 뭐 2대1도 3대1도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1단계 통과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 추천 인원이 20명으로 좀 늘어난 거는 어찌 보면은 여고에서 지금 지원할 때 내신이 그래도 좀 괜찮은 학생들이 추천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명 추천해봐야 10명도 다 못 채운다. 내신이 안 돼요. 어차피. 그렇게 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최저가 없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이런 것들만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외대 같은 경우가 내신 원점수 반영하는데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좀 확연하게 다른 결과물이 나와서 이것만 좀 짚어드릴게요. 외고 학생의 성적표예요. 평균 내신 등급을 다 그냥 평균 내면 2.5등급이 나오거든요. 근데 외대는 외고 학생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외대잖아요. 외대, 몽골, 태국, 스칸디나비아어과, 네덜란드어과, 이탈리아어과, 뭐
이런 과들, 말레이 인도네시아어과. 이런 학과들은 문과생이 와야 돼요. 외대의 교차 지원율이 낮아요. 한 20%밖에 안 돼요. 그것도 경상 계열에 국한돼요. 이과생이 몽골어과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문과생도 싫어해요. 몽골어과 가라 그러면. 대부분 다 복수 지원하거나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외대만 가려고 목표를 세우고 가는 거 아니라면. 그래서 보통 보시면 저 원점수를 가지고 등급을 재산출해줘요. 그래서 등급은 특히 배제고 학생들은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건 뭐 그럴 수 있어요. 배제고는 등급은 안 나오는데 점수가 높을 수는 있거든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원점수가 90점이 넘으면 1등급으로 다 바뀌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국어 뭐 93점인데 2등급 나왔는데 1등급으로 바뀌고 수학이 88인데 이제 2등급으로 바뀌는 거예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내신 성적이 1.2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저기 명도계고 학생 상담했는데 그 친구도 내신 성적이 5등급 되거든요. 근데 그 친구 한국 외대를 교과 전형으로 일본 문화 지역 학부에 들어갔어요. 5등급인데 내신. 평균 내신 5등급인데 재산출하니까 1점 몇 등급 나와요. 이런 전형들은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할 때도 조심하셔야 돼서 점수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 변동된 건 없는데 건대나 동대에 저 서류 30% 들어가는 걸 잘 보셔야 돼요. 특히 고1 학생들은 앞으로 교과 전형에서 내신이 특히나 이제 고교 학점제가 되는 걸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게 저거 가지고 장난을 치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국대학교가 좀 그게 심하다면 심할 수 있는데 동국대학교는 내신 성적을 반영할 때 상위 10과목만 반영을 해요. 내가 총 과목을 이수한 모든 과목들 중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한국사 중에 잘 본 거 10과목만 가지고 내신 성적 산출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 1등급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내신 성적 산출하는 거 보면은 동국대학교는 1등급 받으면은 700점을 줘요. 올 2등급 받으면 699.3점 줘요. 0.7점 차이 나죠. 그럼 0.7점이라는 점수 차이를 비교과 300점으로 커버할 수 있으면 점수가 뒤바뀝니다. 건대나 고려대나 경희대 같은 경우는 내신에 의한 성적 때문에 저기 보시면 고려대는 1.6점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것도 별로 안 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이건 100점 만점이에요. 1000점 만점으로 계산하면 저거 10점 차이 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 점수 차이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경희대도 20점 정도 차이니까 내신의 영향력이 크다. 이런 대학들은 서류가 30% 들어가도 내신의 영향력이 가장 지대하게 커지는데 동국대학교는 트릭이에요. 그래서 10과목만 반영해요.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저 등급의 점수 차이가 0.7점밖에 안 나니까 10과목이 2등급만 안에 들어가면 저는 지원하라고 해요. 비교과가 괜찮으면. 비교과는 총 120점의 점수가 반영됩니다. 엄청난 점수가 반영되는 거예요. 0.7점은 뭐 이거 120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동국대학교 입시 결과가 올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동국대학교 저 전과목 내신 평균 성적을 보시면 2점대 뭐 저 밑에 경영학과 4점대가 있어요. 최저 성적이. 근데 10과목 딱 계산했더니 2.8등급이 최저고 2.4등급이 최저고 높은 과는 뭐 1.1부터 쭉 있어요. 그러면 보통 입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동국대 10과목밖에 안 사용해요. 그래서 대부분 다 1위여야 돼요. 1위 안 되면 지원하면 불합격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잘못된 거죠. 여긴 비교과 영향력이 훨씬 커요. 그 10과목을 뽑아서 사용하는데 가정교육과는 3.1이에요. 10과목에 3.1인 학생이 붙은 거예요. 그죠? 그 친구의 성적이 아마 평균 내신 4.1이겠죠. 이런데도 여기 교과 전형에 붙는 거예요. 동국대학교는 더군다나 추천 인원이 8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적은 편이에요. 그것도 한 계열이 4명이 이상 지원하면 안 돼요. 근데 올해 그것도 제한이 풀려요. 그러면서 제가 고3 학생들한테는 이래요. 동국대학교는 올해 문과생이 우세가 될 거다. 왜? 그나마 4명의 제한이 걸려져 있어서 문과 4명, 이과 4명을 선발하던 게 제한이 없어지면 이과가 5명, 6명 될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학생들의 내신 구조는 이과생이 전교 10등 중에 8명, 7명이 있어요. 문과생은 2, 3명 있어요. 많아봐야. 좀 적은 학교는 좀 심하면 뭐 과중학교 가면 문과생은 거의 등수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죠. 그런 상황에서 문과 학생들 추천이 더 많을까요? 이과가 더 많을까요? 제한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는 조금 더 경쟁이 과열될 양상이고 문과는 경쟁이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는 똑같은 개념으로 교과 70에 서류 30%인데 보시는 것처럼 저 점수 차이가 697, 695 이런 식으로 점수가 툭툭툭 떨어지는데
뭐 2점이 얼마나 크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환산 점수를 공개해 주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997점, 996점 뭐 이렇게 인문 평균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 697점을 받는 학생이 비교과를 300점 받아야 저 평균 성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신의 영향력이 더 큰지 비교과의 영향력이 큰지, 비교과는 어차피 300점으로 A, B, C, D를 2명의 정성평가를 한대요. 이거보다는 내신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내신이 저 안에 쪼개지는 내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신이 무조건 1등급에서 2등급만 오지 않으니까. 올 1등급은 안 와요. 여기. 그죠? 동국대 올 1등급과 여기 1등급은 다르겠죠. 올 1등급이 여길 왜 오겠어요? 그죠? 내신이 2등급인 학생이 여기 그나마 다행히 최저가 없기 때문에 뭐 지역에 있는 친구들 많이 쓰긴 하겠지만 평균 내신이 2등급 안에 들어와 있는 학생이면 여기를 합격하겠다가 쓰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이거보다 더 대학을 위로 쓰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지원해서 어떻게 학생들이 오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의 주안점은 교과를 반영하긴 하지만 어떤 학교는 교과에 더 강점인 학교, 어떤 학교는 비교과가 더 강점인 학교 이런 것들을 분별하시라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대부분의 수능 최저 기준이 2개에서 3개 정도를 충족해서 나오는데 중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대부분 다 2개입니다. 2개 정도를 충족해서 갈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고 경희대학교가 2개 등급합 5예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는 3개 등급합 4. 그 충족을 하는 비율을 보신 거고 의대 3개 등급합 4 충족하는 학생들도 67%밖에 안 됩니다. 의대에서의 최저 기준이 3개 4라는 건 가장 낮은 조건이에요. 그게 60%대 보통 2개 등급합 5가 가장 노멀한 경우. 그게 보통 경희대학교 인문계열 학과들 같은 경우는 좀 높으면 80%, 낮으면 한 65%, 뭐 70% 정도 손으로 맞춰지는 거고 이게 3개가 되는 순간 50% 이하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 기준이라는 위력은 단순히 학생들이 이 조건에 충족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기 이전에 여기에 플러스 저 추가 합격되는 거. 이게 인원이 어마무시하게 제일 많은 전형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국제학부는 저기 수원에 있는 학부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13명을 모집하는데 경쟁률이 4.15대 1이에요. 최저를 충족한 학생이 지원자 대비 이제 46명이 수능 최저를 충족한 겁니다. 다른 전형 요소는 없어요. 교과 100이니까. 교과에 출결에 봉사에 서류 30% 들어가는 겁니다. 다르게 뭐 면접이 반영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한 거. 46명이 최저를 충족했어요. 46명 빼기 13명이 최초 합격했어요. 그럼 몇 명이 남아요? 33명? 아침 시간대라서 아직 계산이 잘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33명 남습니다. 33명 중에 28명이 추가 합격했대요. 그럼 몇 명이 남나요? 5명? 맞나요? 5명 남는 거죠? 5명 빼고 다 붙은 거죠. 저 46명 중에. 그래서 경쟁률이 1.17대 1이라는 거예요.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저 내신의 평균 성적은 낮아집니다. 이해되세요? 경희대학교 정도만 와도 이 정도까지 옵니다. 뭐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 1.26대 1이라는 건 합격생보다 불합격생이 적은 거예요. 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전형은 유일하게 교과 전형이에요. 내신 관리를 잘 해놓으시면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내신 성적을 보실 때 좀 눈여겨보시는 거 성적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학교마다 기준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냥 평균 성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최초 합격자의 평균인 거냐, 최종 합격생의 평균인 거냐, 최종 등록생의 평균인 거냐, 추가 합격까지 다 감안된 거냐인 거에 따라서 성적이 조금씩 차이가 생겨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항상 제일 낮은 성적만 봐요. 그걸 커트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내 성적보다 남으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보시면 앞에서 보셨던 저 46명 중에 46명 중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들어간 13명의 성적. 그러니까 총 지금 합치면은 13명 플러스 28명에서 41명 중에 41등으로 들어가는 걸 커트라인인 거예요. 그걸 보고는 원서 잘 안 써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걸 보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70% 컷이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 보통은 대부분 학교에서 공개되는 수치는 최종 등록생의 평균입니다. 최종 등록생의 평균은 여기서 보시면 선발인은 5명이다. 추가 합격 9명이다. 그러면 14명의 합격생의 총 합격생의 평균은 5등 성적이 되는 거예요. 왜? 저 합격생의 평균 중간 정도의 성적이니까. 그죠? 그래서 최초 합격생의 컷은 이제 5등 성적. 그리고 9등 성적 정도가 돼야 실질적으로 이제
평균 성적 다 합친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등록생의 평균이면 마지막에 합격한 5명의 평균이니까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5명 중에 뒤에 이제 4등, 5등 마지막에 붙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여기로 따지면 13등, 14등 성적 2명 정도 있는 거니까 이 성적이 보통 학교에서 제일 많이 공개하는 컷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는 조금 높게 잡아도 좋고, 이게 보통 저 인원이 선발 인원이 적어서 그렇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기 만약에 조금 인원이 조금 많은데 뭐 추가 합격이 많다 그럼 정치력이 6명을 뽑는데 추가 합격이 33명이잖아요. 그럼 누가 6등으로 들어갈 성적으로 원서 쓰면 아깝죠. 이제 6등으로 들어가는 애들은 절대 경희대학교 올 일이 없어요. 이건 경희대학교 입시 결과인데 6등으로 들어가는 애는 경희대 올 일이 없어요. 12등으로 들어가는 애도 경희대 올 일이 없죠. 18등으로 들어가도 경희대 올 일이 없어요. 최소 5바퀴가 도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제일 원서 잘 쓰는 건 5번째 들어가는 게 제일 원서 잘 썼다고 하죠. 근데 대신 피는 말리죠. 추가 합격을 계속 손 붙잡고 오늘 연락 안 왔나? 이제 계속 전화하죠. 야,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는 거 무조건 받아. 그거 안 받으면 안 돼. 스팸 걸지 말고 뭐 이렇게 해서 무조건 받아야 되고 5번째로 들어가면 제일 환상적인 걸 원서 쓰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수에 따라서 평균 성적이 나눠진다. 그래서 단순히 평균을 잡는 게 그나마 중간 성적일 수 있는데 최종 등록생의 평균은 중간 성적이 아니다. 이거는 보통 뒤에 부분에 있는 성적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최초 합격생의 평균 잡으면 최초 합격을 합니다. 그죠? 그건 그 앞에 있는 성적이잖아요. 그죠? 1등부터 5등까지 중에 3등 성적이 이 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등수를 잘 따져보셔서 계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미인 거고, 입시 결과에 따라서 제발 저는 이런 실수를 좀 하지 말라고 미리 조금 고1 학생한테도 얘기 드리는 게, 이게 아주대학교 입시 결과인데 단순하게 저 성적이 국어국문학과인데 평균 성적이 3.92가 나왔고 최저 70%가 4.34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주대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학생도 경기도권에 있는 이름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해서 저기 4점대인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가죠. 학교에서 상담받으면 저기가 갑자기 가능권이라고 떠요. 평균 내신 4점대인 학생이 저기가 합격권이라고 원서가 뜬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그죠? 작년 거 대비. 저 성적이 작년에, 그러니까 2022학년도 성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게 잘못됐는데 2023학년도 성적이거든요. 이 성적은. 2022학년도. 죄송해요. 2022학년도 성적인데, 저 성적이 2021학년도에 3.92가 아니고 2점대였어요. 되게 높았어요. 2.5인가 그래요. 평균 성적이. 그 저기 있는 응용화학과는 2.7등급, 2.3등급, 2.5급 성적인데 이 전년도에 내신 평균이 1.5인가 그랬어요. 되게 높은 성적인 거죠. 너무 높아서 학생들이 덜 지원하면 생기는 현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반대로 일어나죠. 저게 지금 최종 경쟁률이 국어국문학과는 9대1인데 이미 그 9대1이 마감 저녁 하루 전날, 그러니까 원서일이 하루 남았는데 24대1인 거예요. 그게 지금 30대1, 39대1 가서 저 평균 성적이 그래도 3점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저 4점대 쓴 친구들은 붙을 일이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응용화학과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13대1이 마감 경쟁률이었는데 전년도. 그게 벌써 이 마감 하루 전날 14대1 이렇게 올라가요. 이거는 어머님들이 다 보실 수 있는 정보. 원서 접수는 지금 다 실시간으로 공개돼요. 근데 보통 원서 접수할 때 보면 상담 잘 받으시고 실수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게 한날 1시에 다 접수하세요. 그럼 제가 그래요. 가진 게 많으시면 첫날부터 접수하셔도 된다. 어차피 붙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다 1등급 어차피 다 붙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원서 쓰는데 뭐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근데 나는 좀 고민해야 될 게 많아. 그럼 원서 라인 움직이는 거 다 보시고 지원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 그래도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원서 접수 마지막 날은 학생이 빨리 조퇴를 하고 일찍 와서 뭘 하든지 아니면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학생의 점수를 하든지 이걸 경쟁률 수치를 봐야 되는데 이 수치 보는 거는 아버님들이 빠르세요. 근데 대신 아버님들은 수치만 빠르시고 대학을 갑자기 엄한 데 지원시키세요. 아버님들은 주식을 하시니까 이게 수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빠르신데 어머님들은 수치는 밟지 않은데 들은 얘기는 많으시고 복잡하세요. 이걸 지원할지 말아야지 잘 모르시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단순히 지금 원서 쓰실 게 아니니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차차 알아가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렇게 실수는 하지 마시라. 낮은 게 낮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작년에가 너무 높았으면 떨어져요. 너무 낮으면 막 올라갑니다. 근데 진짜로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들 좀 실수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그냥 웃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고교 연계 지금 과목을 통해서 올해부터 자소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학종에서는 가장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런 핵심 과목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수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닌데 이런 걸 안 하면 아무래도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겠죠. 특히 문과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문과는 지정되는 과목도 몇 개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제학부에 권장 과목이라고 해서 미적분을 해놨어요. 이걸 보시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 문과인데 미적을 해야 되나요? 요즘은 하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수학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선택지를 늘리려고. 문과 학생인데 미적에 사탐하는 친구들도 꽤 많아지고 있긴 하거든요.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런 과목들은. 대신 이과는 최소한 저 권장 과목이 아닌 핵심 권장 과목은 이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제가 여담이지만 작년에 상담했던 학생이 이 지역의 자사고에 있는 학생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명을 얘기한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 지역의 자사고인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보고 제가 원서를 지원시켰어요. 평균 4등급이에요. 자연계열 학생이고 원래 공학계열에 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성적이 별로 안 오르니까 이 친구는 도시공학과나 교통공학과 쪽으로 원서 라인을 돌려요. 머리를 잘 쓴 거죠. 학교에서 자기가 생기부를 작성하다 보니 본인이 그거에 관련된 비교과 활동을 너무 잘했는데 얘는 너무 머리를 썼어요. 자연계열 학생이 미적분이 내신 성적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아예 선택을 안 했어요. 그리고 물리2를 안 해요. 그리고 공학계열에 지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활기록부는 너무 잘 썼어요. 너무 뭐 스마트 시티 만들고 뭐 이런 도시공학적인 뭐 교통문이 너무 잘 만들었어. 그래서 생활기록부 보다가 정말 생활기록부는 잘 만들었다. 너의 문제는 근데 지금 과목 이수가 너무 좀 불리할 것 같아. 상위권 대학을 안 쓰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상위권 대학은 쓰겠지만 만약에 네가 떨어진다면 진짜 교과목 선택 안 한 것 때문에 떨어진 것 같다. 역시나 그 친구가 대부분 다 상위권 대학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이 지역에 있는 자사고인 학생들 3등급, 4등급 때 친구들이 공부를 정말 안 하게 되면 정말 낭패를 볼 수 있는 게 다 이런 상황인 거다. 정인들이 정말 대학을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본인이 제일 하위권으로 쓴 대학에 그나마 합격을 했습니다. 지역은 경기도권으로 벗어났어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샘플의 학교가 하나 나옵니다. 그냥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죠? 그러면 혹시라도 뭐 제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건 아니니까 그죠? 요즘 좀 영상을 찍고 계시고 막 이래서 되게 좀 민감해요, 이게. 또,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목들이 되게 중요해지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문과는 보통 사정관들이 이런 통계를 낸 게 있어요. 어떤 과목을 이수했느냐가 대학에서 어떤 학과에 오는 걸 평가할 때 많이 좌지우지 되겠냐? 그럼 이런 거죠. 상경계열 가는 학생이 경제를 미이수하면 얼마나 많은 페널티를 주겠어? 중대한 감점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경우는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감점 없어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큰 거죠. 꼭 경제를 안 와도 상관은 없는 거니까. 그죠? 근데 다만 제일 감점 요소가 큰 건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을 안 하게 되면 감점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문과는 요거 빼고는 거의 없어요. 근데 대신 제한이 많은 건 이과죠. 공학계열, 의학계열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가 지구과학 2를 미수하지 않은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미수한 거. 다만 이제 자연계열 공학생이 기하, 수학, 과제탐구 이런 것도 미수하게 되면 그나마 조금 덜한데 의학계열 지원자가 생명과학을 안 해. 물리학계열 계열자가 물리를 안 해. 뭐 이런 거예요. 그나마 요즘은 진로 선택 과목인 과탐 2 과목을 보통의 학생들을 2과목 정도로 하고 좀 많이 하면 3과목까지도 선택해서 합니다. 그 과목을 이수했는지 안 이수했는지 내가 가려고 하는 학과에 되게 많이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미 생활기록부를 읽지 않아도 갈라지면 다 불합격시켜놓고 나머지 것만 봐도 넘쳐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계열은 이수하는 과목들을 학교에서 잘 확인하시고 내가 어떤 학과에 지원할 때 어떤 과목들은 꼭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 근데 대신 특수학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지방에 있는 경영학과 가려고 하는 학생이 생활기록부를 보고 상담을 해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는 2학년 1학기 때인가 창의 경영이라고 해서 다른 기관에서, 다른 학교에서 하는 과목을 공부했어요. 10명이 다른 학교에서 수업 개설되어 있는 걸 신청해서 한 거니까 10명이 했고 10명 다 A예요.
당연히 창의 경영이니까 경영에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겠죠. 원점수를 봤더니 그 친구가 86점을 맞았어요. 근데 평균이 90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보통 평균보다 내신 성적이 낮으면, 내 성적이 낮으면 석차 등급은 5등급, 6등급 정도가 나와요. 그럼 진로 선택 과목에 A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성평가가 들어가면 A에 받은 학생들의 비율이 중요하겠죠? 다 A인데 평균보다 내 점수가 낮아. 그럼 좋은 평가 받기 어려워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점수가 되게 민감해진다. 진로 선택 과목은 좀 잘하는 친구들은 점수를 최대한 100점에 붙여서 평균보다 많이 떨어뜨리는 게 유리하다. 적당히 A 받으려고 생각하면 적당히 점수 받을 수밖에 없다. 자기도. 아시면 될 것 같고. 종합전형은 크게 많이 바뀐 건 이제 고려대학교가 많이 바뀌었어요. 저 학업 우수형 전형이 원래 단계 전형이에요. 1단계로 5배수 선발하고 2단계에 면접 보고 최저학력 기준이 되는데 유일하게 수능 최저 기준이 상당히 높은 그동안의 전형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종합전형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고려대 종합전형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습니다. 이 최저 기준 때문에. 더구나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도 최저 기준을 해서 보통 이제 최저 기준이 좀 적용되는 학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권에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려대학교가 저 서류 100%로 바꾼다는 게 가장 올해 이제 내년부터 적용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변수를 적용할 거예요. 5배수 뽑다가 면접 봤는데 그거하고 서류 100%로 뽑는 게 뭐가 이렇게 달라지나요? 이게 2023학년도 고려대학교 단과대별로의 경쟁률이에요. 표가 숫자로 적혀 있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한 개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경영대학은 딱 경영학과 하나밖에 없어요. 84명을 모집했고요. 최저를 충족하고 면접을 본 학생들의 비율은 수능 끝나고 면접을 보기 때문에 내가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수능 저 최저 기준이 안 나온 친구들은 면접 보러 안 오겠죠. 그렇죠? 뭐 어떻게 최저 안 됐는데 최소 4개 7, 4개 8 나왔어. 이제 앞으로 4개 8일 텐데 올 3등급 나온 친구가 면접 보러 오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 제외하고 한 60%에서 70% 정도 선 사이가 왔다. 라고 보시면 평균 64%가 면접 보러 옵니다. 그 면접을 보러 온 학생들 기준으로 수능 최저를 충족한 학생은 187명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84명이 최초 합격을 했죠. 추가 합격을 85명. 총 합격생은 169명. 그죠? 169명 중에 187명이 최저 맞춘 거겠죠. 아니, 187명 중에 169명이 붙은 거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실제 경쟁률 1.1대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단계 전형을 했기 때문에 더 뒤에 있는 학생을 못 뽑아요. 왜 1단계 벌써 불합격시켰는데 1단계 불합격한 학생들 중에 최저가 됐으니까 다시 와줄래? 우리 학교? 어차피 불합격됐는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게 서류 100%의 위력이 이제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문과대를 예로 다시 들어드릴게요. 142명을 문과대에 모집하는. 문과대는 영문, 국문, 불문, 동문, 한문, 사학, 한국사학, 철학, 언어 이런 학과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한문학과. 142명 중에 13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통 뭐 단순하게 계산해도 최소 이제 뭐 10대 1만 늘어가지고 1,400, 뭐 거의 한 1,500명, 600명 정도가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면접 보는 비율은 60%. 절반 좀 넘어가죠? 거기에 수능 최저 충족한 애는 170명. 그럼 142명을 170에서 빼보세요. 몇 명이죠? 28. 그죠? 추가 합격 28명. 이해되세요? 이게 고려대예요. 고려대 세종 캠퍼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안암에 있는 고려대 얘기하는 거예요. 문과대 이제 저게 1대1이에요. 근데 이걸 아까 말씀드렸죠. 단계 전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뽑아요. 근데 이게 단계가 풀리잖아요? 그럼 이제 뒤에 수능 최저 충족한 애들이 있으면 계속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의 리미트가 제한되죠. 학생들이 고려대 있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건 수능 최저가 아니에요. 1단계 떨어지면 어차피 수능 최저 맞춰도 못 들어가니까. 근데 그 제한이 없어지니까 학생들은 더 많이 지원할 거고 그 더 많이 지원하는 거에 재수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또. 근데 아셔야 될 게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래도 재수생이 약간 불리한 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보시는 것처럼 재수생이 합격되는 비율조차도 한 20%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고려대는 저 수능 최저가 그나마 높았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많이 지원했던 건데 아마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학과를 정말 잘 골라 쓰시면 이런 현상들이 고려대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질 경쟁률은 저 추가 합격되는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양대학교가 원래는 착한 대학으로 그동안에는 많이 좋은 대학 표본을 했어요. 왜? 모든 대학의 전형에 간소해요.
교과 전형 최저 기준 없고 교과 100. 학생부 전형 서류 100% 전형 면접 없어. 그냥 깔끔해요. 근데 2025학년도에 정말 좀 약간 표현이 좀 더러울 수 있지만 더럽게 변하고 있어요. 종합전형의 인원을 원래 800여 명, 거의 900여 명 가깝게 선발하던 걸 지금 3개로 쪼개서 모집 인원이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전형 3개를 뽑습니다. 저 교과 전형 제외하고 종합 추천형에 추천까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수능 최저를 3합 7로 걸어놓습니다. 3합 7로 걸어놓으면 제가 볼 때는 40% 맞추면 많이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추천받는 학생들로 제한까지 걸었어요. 인원은 지금 156명이라 문과 60명, 이과 80명 뭐 이렇게 정도를 뽑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전형은 제가 볼 때는 능력치가 좀 낮더라도 적극적으로 도전해봐야 될 전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서류 전형이나 종합형 면접은 이제 사범대학이라서 면접형은 크게 이제 저 인적성 면접 볼 가능성이 높아서 거기까지는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 종합 전형에 수능 최저가 생긴다는 거. 밑에 보시면 서울 시립대의 종합 전형에 최저 기준이 또 2개 등급하고 5로 또 생깁니다. 추세가 약간 변해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근데 절대평가로 바뀌고 고교학점제가 바뀌면서 이런 현상들은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학년들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중앙대학교는 바뀌긴 하는데 저 융합형 인재 전형은 일반고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전형평가 5개의 요소를 20% 고르게 보는 전형이었어요. 탐구형 전형은 특목 자사고를 선호해서 뽑으려고 하는 전형으로 전형이 약간 탐구, 비교과 활동 잘하는 학생들 위주로 전형을 했는데 저 2개의 전형 방법이 지금은 완벽하게 딱 바뀌어 있어요. 현재 올해까지 입시 전형은 융합형 전형은 서류 100% 1단계 뽑고 2단계 면접 보는데 탐구형 전형은 서류가 100%예요. 그게 바뀌어지면서 전형 방법을 조금 일반고 뽑는 건 그냥 면접 안 봐도 될 것 같아 라는 판단이 서서 그런지 면접을 없앤 거고, 특목고한테 차라리 권한을 더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동안의 중앙대학교의 전형은 저 탐구형 전형은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들어와서 지원하면 선택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무슨 선택? 면접을 나중에 수능 이후에 수능 잘 보고 빠져나갈 수 있는 선택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조금 위에 대학 쓰면서 재수 안 할 거면 써. 그럼 우리 뽑아줄게.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전형이 바뀌면서 면접이 생겨서 그 친구들도 검증을 하겠다라고 바뀐 겁니다. 근데 저 면접이 수능 전에 보는 거냐 수능 이후에 보는 거냐에 따라서 흥행이 될 수도 있고 또 묻힐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아마 저 전형은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볼 가능성이 높긴 할 텐데,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보험성 지원을 많이 하게 되는 게, 특히 자사고 친구들은 중앙대학교 저 탐구형 인재 전형을 통해서 보험성 지원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할 겁니다. 그게 면접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 아까 제가 듣기로는 배재고 친구들이 좀 있다고 해서 그 얘기를 좀 더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좋은 비교과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자소서 제출이 그동안 되던 게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치를 최대한 자기소개서에 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도 활동 위주의, 활동명 위주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나열식으로 많이 써왔어요. 왜? 이 중에 하나 얻어 걸리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할 수 있게 너의 성적에 따라서 생명과학을 원래 하던 친구가 식품 영양으로 돌려서 쓸 수 있게 뭘 여러 가지 걸어놔라. 이런 주문을 많이 했어요. 그거를 어차피 네가 쓰려고 하는 학과에 맞춰서 선택해서 자소서의 내용을 바꾸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올해부터 자소서가 없어지면서 그렇게 적는 거가 학생의 어찌 보면 능력치를 확 끌어당기지 못해요. 여러 가지 활동을 했어. 근데 어떻게? 라고 하는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그 어떻게를 자소서에 적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힘든 거죠. 그걸 생기부에 적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빠르게 선생님들께서 캐치하시고 적어주시면 생기부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제일 제가 우려스러운 건 그렇게까지, 그렇잖아요. 제가 그동안 오른손을 계속 썼어요. 평생 교사 생활하면서 생기부를 적으면서 오른손을 계속 썼어요. 근데 앞으로는 왼손으로 적으래. 그럼 힘들죠. 쓰다 보면 짜증나고. 그럼 다시 오른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학종은 트렌드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돼. 뭐 여기 있는 학부모님들한테 가서 시비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잘 적어주시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본인이 잘 챙겨야 될 거다. 그래서
생기부를 본인이 적거나 본인이 조금이라도 첨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를 잘 적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활동을 하더라도 내용이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탐구의 깊이를 보여주고 고등학교 수준의 이상에 보여주는데 너무 높은 수준에 요하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율활동 시간에 달걀 자유 낙하 실험을 했대요. 학교에서. 보통 조금 있어 보이는 학교에서는 에그 드랍이라고 그래요. 그걸 하는데 우측 떨어뜨리는 거예요. 달걀 포장 예쁘게 해서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실험하는 거거든요. 그건 초등학교에서도 하는 실험이에요. 그런 정도의 실험을 했다고 그걸 우수하게 평가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제가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코로나라는 단어를 제발 쓰지 말아라. 몇 년간 이 사정관들도 교수님들도 코로나에 대한 내용을 너무 많이 들었다. 너무 식상하다. 그리고 제발 인터넷 검색 좀 그만해라. 구글링 정말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챗 GPT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본인이 찾아야지 새로워집니다. 이거는요. 제가 챗 GPT가 생기고 나서 약간 뭐라 그럴까? 얘네들이 생기부도 써줄 수 있나? 그래서 대신 난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어서 어떤 학과에 가려고 하는데 어떤 책을 추천해주고 싶어요? 뭐 이런 책들 같은 거는 챗 GPT도 잘 추천해줍니다. 그런 도서를 본인이 읽어야 되겠죠. 읽고 내가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되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친구가 뭐 언론에 관련돼서 미디어에 없어요.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건 개인정보라서 제가 거기 안 넣습니다. 두 친구가 확연하게 좀 다른데 이 친구는 다 요인 인성검사 통해서 자신의 특성과 파악을 강점을 하고 쭉 이게 적혀있는 진로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짐이라고 해서 끝나요. 진로 행사에나 외국어 통번역 전공에 대한 강의를 듣고 통번역에 관련된 졸업 후 진로 과정 치고 뭐 성실성, 계획성 등을 발견했다. 글자 수가 단순히 많아서가 아니고 같은 활동을 했는데 이 친구는 직업에 의해 계획성, 자기의 정보 탐색, 결정적인 진로 성숙 척도가 높게 나타나고 진로 행위였고 진로 행사의 소비자 중심의 기업 포지셔닝 및 기업 간의 경쟁, 뭐 기업들 간의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겁니다.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이것들을 내가 잘 챙길 수 있고 어떻게 했지, 어떤 주제를 갖고 어떤 책을 봤는지 이런 것들이 진로 활동에도 적혀질 수 있는 거고 그 진로 활동이나 비교과 활동을 어떻게 만드는 게 좋으냐면 지금은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합니다. 수행평가 주제는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특정 학교의 뭐 문학, 영어, 미적분, 기하에 대한 진로 활동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대부분 학교는 다 공개가 되고 있어서 확인하실 수 있고 학생들한테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진로 이건 찍으셔도 뭐 학교마다 다 달라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진로 활동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독서 시간에 이 친구의 진로 활동을 어떤 활동으로 뭐 커피에 관련된 이 친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학년 때 생명 쪽에 관련된 화학 쪽에 관련된 학과에 가고 싶어 했어요. 성적이 떨어지니 이제 진로를 트는 겁니다. 그래서 식품이나 영양 쪽에 관련된 걸로 비교과 활동을 이제 내신이 좀 낮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틀려서 학교를 조금이라도 높여 쓰고 싶어 하는 생각으로 생계부를 만드는 거고.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진로 독서 일지, 진로 독서 활동을 통해서 밥 밑에 혁명을 보고서를 제출하고 인력 졸리며 흥미 있고 미생물에 활용한 발효식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영양사로서의 계획을 이끌. 이런 것들을 수행평가 통해서 만드실 수 있게끔 자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독서 비평 활동 통해서 독서 비평 활동에 커피 인문학의 장점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를 잘했다. 여기에 조금 더 저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이 친구는 위에 있는 적혀져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여기는 좀 간략하게 적은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내가 수행평가에 과목별로 내가 주제를 맞출 수 있는 내 진로에 맞게끔 맞출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걸 확장하시면 되는데 보통 학생들이 이걸 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막 합니다.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크게 밑에 대학들은 종합전형에서 바뀌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평가하는 방법들이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트렌드화가 돼가고 있다라는 것 정도. 대신 이 대학 밑으로는 대부분 보셔서 알겠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대부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위권 학생들이 가장 심하게 이 최저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니 내신 준비하고 수능 준비 안 하고 그럼 난 종합으로 대학을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거죠. 그거를 내신을 평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학년 1학기가 끝난과 동시에 점검을 어느 정도 하실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시 결과를 확인하실 때도 마찬가지 이게 외대의 입시 결과인데 외대의 평균 성적은 낮아요. 보시면 저기 터키 아르즈말과 3.49, 뭐 페르시아 이란어과 3.6, 몽골어과 4.5잖아요.
그러면 일반고 학생이 저 4.5등급을 가지고 원서 지원하면 100%, 아니 200% 불합격이에요. 왜? 어차피 저 등급 안에는 일반고가 있고 자사고가 있고 국제고 특목고가 있어요. 앞에서 비율 보시면 2022학년도에 일반고 학생들 655명 중에 외고 국제고가 25%예요. 자사고가 2.6%. 어차피 저 어문 계열에 있는 학과들은 외고 학생이 성적 안 나오면 다 지원해요. 제가 외고 상담할 때 성적이 5등급 넘어간다. 그러면 너가 공부한 어학 계열 갈래? 아니면 비인기학과 어학 계열로 갈래? 외대는 그게 있으니까요. 뭐 도고, 동문 뭐 이런 과 말고 이거보다 더한 과들이 많죠. 뭐 태국, 아까 말씀드린 뭐 몽골도 있고. 그냥 외대를 목표로 하고 가는 거죠. 외대는 어차피 그 학과를 진학했다고 해서 그 학과로 졸업할 일은 없어요. 어차피 이중 전공을 해야 졸업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다가 경영 경제 하나 붙일 거고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베트남어과가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베트남어 한창 무역 많이 할 때 얘기인 거고요. 요즘은 다시 다른 학과들이 좀 뜰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트렌드에 맞게끔 전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논술은 솔직히 뭐 아직까지 준비하라는 얘기를 해드리기 좀 뭐해요. 논술 선생님만 들으시면 조금 섭섭해 하실 수는 있는데 고려대학교가 논술 올해 처음 시행합니다. 이제 내년이죠. 이게 제일 획기적인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최저 기준이 4개 영역 등급파 8을 요하고요. 문과 학생들이 자연계열, 그러니까 경영학과에 가게 되면 4개, 이거 좀 오타네요. 경영학과가 4개 5고요. 자연계열이 4개 8입니다. 그건 수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에요. 저기 잘못 나왔네요. 경영학과가 4개 등급파 5를 맞아야 됩니다. 문과 학생이 4개 등급파 5가 나오면 최하 성대 이상은 그냥 갑니다. 웬만하면 성대 이상이 아니고 거의 연고대를 그냥 가죠. 올릴 등급 나오면 연고대를 지금 가고 있으니까 문과 학생들은요. 그 정도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만약에 논술 지원하는 학생은 논술을 못해도 저는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최저 기준이 4개 8을 요한, 4개를 요하는 대학은 없습니다. 의대를 제외하고는. 꽤 세게 지금 작용이 되어 있고, 연세대학교가 이제 과학 논술이 없어진다라는 게, 이제 어찌 보면 과학 논술 선생님들은 이제 할 게 별로 없어지셔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연대도 이제 수학 논술만 본다. 일단은, 논술 전형은 대부분 논술 100%로 보는 학교들도 있지만 학생부가 반영은 됩니다. 근데 학생부는 되게 경미하게 반영돼요. 아까 동국대학교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300점 들어가는데 1등급 300점, 2등급 299.9, 3등급 299.8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점수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신일 위주로 거의 대부분 뽑힌다기보다는 논술 실력으로 뽑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간혹 문과생은 국어를 조금 잘 못하는데 논술을 좀 잘하는 친구들이 좀 있기는 해요. 특별하게. 근데 요즘은 트렌드상 읽어야 될 제시문의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논술 같은 경우는 국어를 못하시면 솔직히 논술을 잘한다라고 보기 어렵고 이과는 더 명확해요. 수학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최근에 저희 학원에 있는 재수생들을 대상으로 통계치를 하나 낸 게 있는데 수학 성적이 논술로 합격한 학생들의 수능 수학 성적을 통계낸 적이 있는데 진짜 대학 순서대로 나오더라고요. 수학 성적이. 그 수능에서 맞은 수학 성적이 100분위가 그냥 거의 대학 수준, 의대가 제일 높고 그 밑에 이게 쭉쭉쭉 나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학을 못하는 친구라면 저는 수학 공부를 더 지금 시키고 싶어요. 수학이 안 나오는. 근데 다음에 이런 건 있죠. 수학만 너무 잘해. 다른 과목이 성적이 안 나와. 그런 친구들은 논술을 100번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논술 시험을 응시하는, 어차피 정시로 가는 건 수학만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국어도 들어가야 되고 탐구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수학만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정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 중에서도 고려대학교 같은 대학은 최저 기준까지 나와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험성 지원도 가능하고 어차피 수능 이후에 시험 보게 되면 쟤네가 설마 연세대하고 같이 경쟁을 할 건지는 모르겠어요. 연세대학교는 특징이 논술이 수능 전에 시험인데 수능 최저가 없어요. 여기 합격되는 학생들은 영재, 과고 이런 애들이 합격해요. 수능 최저가 없어서. 일반고가 많이 합격 안 해요. 제가 대전에 있는 저희 학원에 가서 대전 과고 학생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대전 과고 학생이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을 지원해요. 그냥 지원하는 거예요. 걔네가 지원할 데가 별로 없어서. 어차피 대전 과고 나오면 웬만하면 연세대는 다 가는데 그냥 쓸데 없으니까 그냥 한번 시험 보겠다고.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은 지원해요. 자기네 학교 학생들이 전부 다 지원하는 전형이에요. 그만큼 최저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 고대는 그거 반대니까
연도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논술 유형이 대부분 다 수리 논술을 시험 보기 때문에 이과는 과학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문과는 수학적인 도표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 학교들이 많고 경제 재심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조금 국어에 영향력이 많을 것 같고요. 특히나 수능에서도 경제 지문 나오면 문과 학생들은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숫자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시켜주시면 좋은데 이 또한 문과 학생들은 제가 볼 때는 정시를 준비해서 뭐 하는 거하고 별반 어차피 논술은 정시하고 같이 움직일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논술에 대한 자료들은 이것만 아까 오타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성대도 논술 100이고 뭐 어차피 학생부가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근데 대부분 다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학교들이 많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보통 3개에서 2개로 변한다 라고 연두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과도 실질적으로 경쟁률 추이가 상당히 많이 변화를 일으켜요. 보시는 것처럼 건설환경공학부는 수능 최저 충족률도 34%밖에 안 되는데 인기 있는 학과들은 50%, 60%가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가 세계 등급학 6 정도 했을 때 이 정도 최저 충족률이 나옵니다. 성균관 대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까 3개 정도가 되면 30%, 40% 맞출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시에 관련된 얘기인데 정시는 어차피 성적에 관련된 얘기라 제가 깊게 설명 안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과 학생들이 이과를 넘어갈 수 있게 계열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수능 선택 과목에 대한 제한을 거의 대부분 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교묘하게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과탐에 3% 가산점을 준다는 거예요. 사탐을 선택해서 인문계열 지원하면 3% 주는 거고요. 인문계열 3% 주는 거는 이과 학생들이 못 넘어갈 수 있는데 수학 정도 성적이 조금만 나와도 그냥 3%는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연계 3% 가산점은 문과는 못 뛰어넘습니다. 어차피. 왜? 어차피 수학 성적이 두 분의 1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주는 거는 의미가 별로 없다. 눈 가리고 아웅 정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보통 상위권 학교, 여기 있는 학교 중에 다군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유일한 학교가 중앙대학교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외대가 하나 있고 건국대가 있고요. 자연계로만 하면 중앙대학교가 제일 높아요. 저 위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다군에서 선발하는 학교는 딱 중앙대예요. 서울대 써도 보통 공대 쓰면 중앙대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합격은 하지만 갈 일은 별로 없겠죠. 근데 성균관대학교가 다군에 올해 신설합니다. 그럼 저 다군 신설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겠죠. 내년에 저 다군 신설하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중앙대는 여파를 받게 돼요. 중앙대는 성적이 떨어질 수 있어요. 중앙대 때문에 건국대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 저거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 B로 나눠서 성적이 좋게 산출되는 거를 차등으로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자기 성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가 적어놓긴 했지만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정시는 내년에 수능 시험 보고 결과 나온 다음에 준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정시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정시는 더 복잡할 수 있어요. 점수 체계에 따라서. 네, 근데 수능 시험 잘 보면 고민이 별로 없어집니다. 간단한 논리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바뀌어요. 제가 오늘 원래는 1시간 반 정도 하려고 왔는데 시간이 좀 오버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바뀌는 거에 학생들은 기회가 많이 생기고 그 바뀌는 여파가 또 생겨서 본인이 능력치가 안 되지만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게 입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내신 준비를 하고 막연하게 특히 고1 학생들은 그냥 막연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내신 성적이 산출되는 걸 통해서 내가 방향성을 빨리빨리 캐치해줘서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저는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그걸 또 우리 학원에서 많이 도와주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거 저도 도와드릴 거고 학원 통해서 열심히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